네, 경제와 정보를 생생하게 전달해드리는 경제와이드 이슈엔 시작합니다.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증시에는 올해 초 같은 충격은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에도 코스피가 상승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2,350선을 웃돌고 있는 상황인데요. 많은 전문가들은 추가 상승 여력 아직도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공매도 금지 조치가 연장이 됐고요. 미국에서는 여전히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도 남아 있습니다. 또 최근에 코로나19 백신 개발 업체들 임상 실험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호재성 요인들이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번 주 국내 증시에서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가 주요 변수일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 주말 뉴욕 증시는 이 다우지수와 S&P 500, 또 나스닥 모두 일제히 상승 마감했는데요. 이번 주에는 또 어떤 관전 포인트가 있죠? 네, 다우지수하고 S&P 500, 나스닥 모두 올랐습니다. 특히 S&P 500은요, 6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사상 처음으로 3,500선을 돌파했습니다. 일단 기술주 중에서는 애플과 테슬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술주들이 상승하면서 또 나스닥도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역시 미증시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분석이고요. 다만 이번 주에는 미 연준의 주요 인사들 또 연설들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어떤 방향성을 제시할지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손석우 기자, 민주당의 새 당대표가 선출이 됐죠. 네, 큰 이변 없이 이낙연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새 당대표가 됐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기가 빠르게 식어가는 상황에서 민주당 새 지도부의 첫 시험대 2차 재난지원금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낙연 대표는 평소에 선별 지급을 소신으로 밝혀왔죠. 반면 여권 당권 주자로 불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전 국민의 지급을 주장해왔습니다. 여기에 재정 당국은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가운데 이낙연 대표가 어떤 정치력을 발휘할지 이슈엔 직설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기업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장윤자 아나운서 어떤 소식 준비되어 있나요? 네, 장현재입니다. 전일장 특징 업종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G 관련주 준비했습니다. 5G 관련주가 미국발 호재에 힘입어 반등했습니다. 미국의 3.5GHz 대역 주파수 경매가 종료되면서 연방통신위원회가 수일 내에 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금융투자에 따르면 버라이즌과 AT&T가 빠르면 9월 말 벤더 선정을 공식화할 것으로 보이며 삼성전자와 에릭슨, 노키아 등을 선정할 가능성이 높아서 국내 납품업체들의 수혜가 기대됩니다. 관련주 마감 상황입니다. 먼저 KMW입니다. 2.54% 올랐습니다. 마감가는 76,700원이었고요. RFHRC가 7.18% 올라 38,800원에 마감됐습니다. 이 밖에 에이스테크가 2.22% 올라 29,900원, 솔리드 역시도 13.49% 급등하며 12,2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에너지 관련주입니다. 태양광 에너지 그리고 풍력 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상승하며 섹터를 주도했습니다. 하나솔루션이 하나큐셀의 포르투갈 대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 수주 소식에 이틀 연속 상승했고요. 두산중공업이 해상풍력 사업 기대감에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관련주 마감 상황 함께 보시죠. 먼저 하나솔루션입니다. 5.02% 올랐습니다. 종가는 37,650원이었습니다. 두산중공업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26.21% 급등하며 13,000원에 마감됐고요. 동국 SNC가 4.22% 올라 6,670원, 태욱은 4.61% 올라 11,350원에 마감됐습니다. 이 밖에 CS윈드 역시도 8.49% 올라 종가는 94,600원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전자결제 관련주도 보겠습니다. 강화된 2단계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전자결제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민의 외부 활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음식점과 주점, 카페, 실내 체육시설 등의 이용을 제한한다고 밝혔는데요. 기간은 지난 30일부터 9월 6일 24시까지 8일간입니다. 전자결제 관련주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날이 16.61% 올라 종가 4,880원을 기록했고요. KG모빌리언스도 7.76% 올랐습니다. 마감가는 12,500원이었습니다. KG이니시스가 3.39% 올라 24,400원에 장을 마쳤고요. NHN 한국사이버결제도 1.38% 올라 마감가는 73,500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불매운동 관련주입니다.
이날 일본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사퇴할 뜻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베 총리는 지병으로 인해 국정에 영향을 주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이 같은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일부에서 아베 총리 사임 후 후임 총리 후보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등 우파 성향 인사들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불매운동 수혜주가 탄력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모나미입니다. 12.4% 급등하며 종가 7,250원을 기록했습니다. 해태제과 식품도 11.92% 올라 종가는 8,920원이었고요. 신성통상입니다. 9.45% 올랐습니다. 마감가는 1,795원. 하이트 진로홀딩스도 0.28% 상승세를 보이며 17,850원에 마감됐습니다. 여기까지 기업들 상황 알아봤고요. 이어서 전일장 상황 전해주시죠. 네, 지난 28일 코스피가 하루 만에 반등했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전일보다 9.35포인트, 0.4% 상승하면서 2,353.8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 역시 전일보다 4.9포인트, 0.59%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841.3에 마감이 됐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기관이 1,183억 원을 순매수하면서 나흘 만에 매수 우위로 전환된 모습이었고요. 개인 투자자도 1,174억 원 순매수를 보여줬습니다. 이 가운데 외국인은 2,299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코스닥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를 보여줬습니다. 각각 634억 원, 703억 원 매수 우위를 나타냈고요. 개인 투자자는 1,184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면서 차익 실현에 나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현대차가 5% 강세를 나타내는 모습이었고요. LG생활건강도 올랐습니다. 반면에 카카오, 네이버, LG화학, 삼성 SDI 등 2차 전지 관련주 또 플랫폼 관련주는 그동안의 상승 랠리를 마치고 하락세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업종별로 봤을 때는 통신 섹터, 의료정밀, 서비스업, 전기전자, 의약품 섹터를 제외하고는 전 업종이 올랐습니다. 특히 종이목재 섹터가 5% 강세를 나타냈고요. 뒤에서 건설, 또 기계, 운수창고 섹터가 4%에서 3%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KMW, SK머티리얼즈, HLB 등이 상승세를 나타냈고요. 반면에 시젠과 제넥신, 에코프로비엠 등은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입니다. 전일보다 70전 떨어지면서 달러당 1,184원 3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오늘 8월 마지막 거래 개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지난 한 주 뉴욕 증시 그리고 국내 증시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오늘 8월 마지막 거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8월 한 달을 되돌아보면은 예상보다 굉장히 좋았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네. 것 같아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뭐 거침없는 질주죠. 네, 여러 언론에서 이제 뭐 여느 때, 딴 때의 과거 8월 달 대비 비교하더라도 굉장히 좋았다 하는 그런 상황인데, 뭐 거의 뭐 브레이크가 안 듣는 느낌. 예, S&P 미국 한번 살펴보시죠. 네, S&P 500 지수는 위에 이렇게 한눈에 보이다시피 위에 선, 지난 팬데믹 코로나가 이제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전에 사상 최고치를 올라섰습니다. 올라서기까지 약간 진통이 있었습니다만 올라서고 나서는 계속 뭐 연속적으로 상승세를 이어왔죠. 금년 들어 8.58%, 3월 저점 대비로는 60% 올랐습니다. 자, 여기서 S&P 500 지수 월간 차트 한번 보시죠. 네. 여기 뭐 금년 들어 얼마 하는 거는 잠시 잊으시고, 이거는 이제 나스닥 지수인데 자료 준비하다가 잘못 올린 겁니다. 뭔가 이렇게 우상향하는 저점끼리 연결한 추세선, 이것과 뭔가 채널을 이루는 이 부분. 자, 지난번 팬데믹 때 조금 이 선을 갖다가 추세선을 하회하는 건 좀 언더슈팅이었다면은 이제는 좀 오버슈팅 단계에 접어든 느낌은 듭니다. 극단적인 과매수 상태죠. 네, 자, 그리고 나스닥은 그림이 이제 월간 차트가 훨씬 달라집니다. 예, 나스닥은 금년 들어서만 30% 이미 3월 저점 대비로는 76% 넘게 올랐는데 차트에 시각적으로 벌써 2000년 닷컴 버블 때를 거의 뭐 연상시키는 그런 네. 흐름이죠. 이 와중에 테슬라 보세요. 뭐 지난주에도 가져왔던 차트를 조금 더 업데이트했습니다만 지난 8월 10일 날 주식 분할 발표하고 나서부터
13거래일 동안에 61% 오르는 이런 모습입니다. 자, 이제 뭐 주주 명부는 다 확정됐고 예. 오늘부터는 이제 이 주식 분할된 가격으로 거래가 되겠는데 아직까지 또 남아있는 재료 하나는 9월 20일 날 뭐 배터리데이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얘기고. 자, 이제 뭐 테슬라 관련해서는 온 언론에서 굳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예. 뭐 저세상 주식된 테슬라 시총 4천억 달러 돌파, 토요타 2배라는 거죠. 그런 상황이고, 자 이제 제프리스라고 하는 뭐 투자은행에서는 2,500달러로 상향. 그런데 웨드부시라는 또 증권사에서는 현재 수준에서 71% 추가로 상승 가능. 아, 현재에서 71% 네. 추가로 더. 예. 자, 이제 기사를 좀 잘 봐줘야 되는데, 네. 뭐 연합인포맥스 헤드라인이 저렇고 서울경제 같은 경우는 테슬라 묶고 더블로가 3,500까지 오른다. 뭐 이런 식이에요. 제목 자, 자체가 굉장히 자극적인데요. 자극적이죠. 예. 그러니까 웨드부시 같은 데에서 3,500까지도 오른다. 베스트 시나리오일 때. 그런데 이제 또 기사를 잘 읽다 보면은 막상 연말 그거는 최상의 시나리오일 때이고 이 웨드부시라는 이 증권사 제시한 연말은 지금 레벨보다 한 7% 낮고 뭐 그런 예. 상황입니다. 일단 제목만 보고 기사 안 보면은 그래 3,500 싶은 생각이 들죠. 자, 저세상 주식 태양계 주식이 아니라는 얘기인데 그림 한 보니까 저렇습니다. 월간 차트입니다. 예. 와. 놀랍죠? 기울기가 엄청 가팔라요. 2018년 2년 전 4월 1일 날 만우절에 트위터에 이 일론 머스크가 올렸던 그거 기억나시죠? 나 파산했다고. 전기차 앞에 한 대 이렇게 뱅크럽트도 약간 O자가 있어서 뱅크 R이 아니고 W로 이렇게 했고 이거 한 5천 몇백만 원에서 옵션질을 하다 보면은 뭐 한 8천만 원까지도 가는 모델 3 예. 모습인데 자, 그런 상황입니다. 뭐 나스닥 조금만 더 보시죠. 아마존은 지난 7월 13일 날 있었던 모든 기술주가 한 대 두드려 맞았던 그 고점 마침내 열었습니다. 오케이. 그러나 거래량 줄고 있고 매도 다이버전스는 보이고 있고요. 아마존닷컴의 주가도 이런 모습입니다. 네. 테슬라나 뭐나 할 것 없이 뭐 비유하자면 그거예요.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km 이상 달리고 있던 와중에 차가 핸들이 잠기는 경우입니다. 전화해서 이거 어떡하죠 했더니만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그런 게 나오더만요. 그러면 갓길에 좀 일단 세우시고 핸들이 잠겼는데 뭔 갓길에 세워요. 예. 그냥 110km, 120km 계속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 차가 없어지기를 바랄 뿐이고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 모습. 하나만 더 보실까요? 네. 제프 베이조스가 아마존의 CEO인 것은 아실 테고 재산이 이제 2천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개인 재산이. 우리 돈으로 한 237조라든가. 그랬더니만 저택 앞에 시위대가 몰려왔습니다. 단두대를 설치했네요. 프랑스 혁명 때 루이 16세 하고 앙뚜아네트가 목이 날아갔던 그 단두대를 설치하고 아, 노동자들이 찾아왔나 보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이 친구는 기사 내용을 보니까 크리스찬 스몰스라는 이름인데 그때 뭐죠? 저 물류 창고에서 확진자 나왔을 때 예. 조금 더 방역 기준 강화하라고 회사에 요구를 했는데 그 당시 이제 있었던 시위를 주도했다는 차원에서 잘렸다는 것이죠. 아. 베조스 니는 1초에 4,000달러 벌면서 우리는 30달러도 안 된다. 15달러다. 예.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생각해 볼 만한 기사죠. 그래서 무슨 소위 말하는 지식인들이 모일 때마다 몇 년 전부터 꼭 이렇게 빠지지 않는 하나의 화두가 그거죠. 소셜 언레스트. 이 극단적인 양극화에 따라서 사회적 불안정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네. 대충 보세요 좀. 단두대에 올라가는 것보다는 저게 낫죠. 네, 알겠습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지금 뉴욕 증시 S&P 500도 사상 최고층을 이어가고 있고요. 주요 3대 지수 모두 올랐습니다. 잠시 후 저희는 또 국내 증시 동시효과 상황 그리고 전략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번 주 첫 거래일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문가 연결해서 개장 전 3분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유동원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본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본부장님 이번 주 뉴욕 증시는 이 애플과 테슬라의 액면 분할 그리고 미국의 8월 비농업 고용 지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근 최고치를 경신했던 S&P 500과 나스닥 지수의 상승세가 이번 주에도 이어질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번 주도 이어질 것 같습니다. 예. 전 잭슨홀에서 파월 의장이 발표했던 내용을 보시면은 2% 평균 물가 목표제, 그러니까 AIT라고 하죠. 이를 도입을 공식화했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성장과 고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적정 물가 상승률을 2% 고정해서 평균 2%로 바꿨습니다. 그만큼 초저금리 정책을 안정적으로 계속 쓸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아졌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또 시장은 파웰 의장이 이번 발표가 현재 10.2% 수준의 실업률을 이것이 이제 대폭 낮아질 때까지는 기준금리 인상 등 통화 긴축 정책을 펼치지 않겠다라는 발언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초저금리 시대가 장기화될 것이란 전망이고요. 즉 무슨 얘기냐면 기본적으로 이 실업률 자체가 10.2%에서 5% 미만으로 떨어질 때까지는 통화 정책이 계속적으로 시장 우호적일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낮은 금리 시대가 계속 이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대표 성장주 투자, 나스닥 상승세는 계속 이어질 것 같고요. 네. 다만 밸류에이션 차원에서는 현재 지수로 보면은 S&P 500은 거의 상승 여력이 이제 거의 미미하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여되는 유동성 vs 밸류에이션의 좀 어려움, 이 부분을 보시면은 앞으로 이제 시장 흐름을 판단하실 수 있겠고요. 근데 계속적으로 낮은 금리가 유지가 되고 또 달러가 어느 정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면 나스닥 등 성장주 위주의 상승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본부장님 그럼 국내 증시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국내에서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30일부터 강화된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이 되면서 언택트 관련주가 또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이런 상승 흐름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첫 번째로 고객 예탁금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좋은 부분이고요. 결국 유동성은 한국은 굉장히 좋다. 계속 유럽, 미국, 전반적인 모든 국가들이 다 그렇지만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코로나 2.5라고 하죠. 그래서 내수 경기 부분에 있어서는 2, 4분기 이후에 오히려 3, 4분기가 더 최악의 수치가 나올 확률이 커졌습니다. 예. 따라서 결국은 대외 경기와 내수 경기의 어떤 힘겨루기가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글로벌 경기는 회복 추세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사실 수출의 의존도가 전체 GDP의 50%를 훨씬 넘어가는 수준에서 그만큼 수출 위주의 어떤 업종들에 대한 관심, 그리고 또 이렇게 코로나19 때문에 언택트 산업에 대한 관심은 계속 유지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처럼 기후변화가 크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업종 관심 크게 나타날 수 있고요. 예. 또한 계속적으로 전기차 업종에 대한 관심도 특히 현대차 그룹 위주로서에 대한 관심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저희가 돌려보는 잔존가치 모델상의 적정 가치를 계산해보면 코스피는 2,570, 코스닥은 880 정도 나오니까 아직까지는 두 자릿수는 아니고요. 한 자릿수대 후반 정도의 상승 여력은 남아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좀 힘겨루기가 이어지겠지만 그래도 한국 증시도 글로벌 증시를 따라서 움직일 것 같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본부장님 그러면 오늘장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할까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윈도우 드레싱으로 시장을 많이 끌어올리려고 한다면 그 부분이 오히려 9월 달에는 안 좋게 반응을 할 거고요. 그게 아니라 오늘 지금 현 시점에서 큰 변화가 없이 시장을 끝낸다면 다음 달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화요일 이후에 추가 상승을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 미국이 좀 안정적으로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는 게 먼저고, 또 중국 또한 전체 흐름 자체가 지금 변동성이 심해졌는데 그 부분이 다시 이제 상승 추세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면서 시장을 접근하시는 게 좋겠고요. 오늘 같이 월 말인 날은
좀 관망하는 자세가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한국과 대만의 매력도가 지금 일본의 아베 사임으로 인해서 엔화 강세가 일어난다면 오히려 원화의 강보합세라든지 달러의 약보합세가 이어지면서 거기에 관련된 국가들에 대한 관심이 늘어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생각한다면 중장기적으로는 좋게 보이는데 단기적으로는 조금 시장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유동원 본부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전 3분 전략 세워봤습니다. 네, 지금 시각 8시 5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월 마지막 거래일 코스피 0.5% 반등세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2,366선을 웃돌면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0.4% 오름세 예상되면서 예상 체결지수 845.29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 대형주들 혼조세 출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상승 그리고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네이버가 다시 반등을 보여줄 걸로 보입니다. 1.5% 오름세 예상되면서 예상 체결가 33만 8천 원이고요. LG화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반등 출발 예상되면서 예상 체결가 76만 1천 원. 이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내림세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에 많이 올랐던 현대차도 좀 호가 상황 보도록 하죠. 지난 금요일 5% 이상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운수장비 섹터의 강세를 주도했던 현대차 오늘도 추가적인 오름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상 체결가 지금 17만 5천 원으로 1.7% 강세가 예상되고 있고요. 기아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상 체결가 4만 3,300원. 이 가운데 현대모비스까지도 역시 1% 강세가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혼조세 출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CGN 오늘 역시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이 3%대 강세가 예상되면서 예상 체결가 19만 500원이고요. HLB 내림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지난 금요일 조정을 받았던 제넥신 역시 오늘 반등 출발 예상되면서 예상 체결가 17만 8천 원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빠르게 종목 순환매가 예상되는 하루일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좀 체크 포인트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사실 지난주 네. 미 증시뿐만 아니라 국내 증시 상승을 이끌었던 배경이 바로 잭슨홀 미팅에서 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내용이었는데 이게 일단 시장에서는 호재로 인식이 되는데 시간이 갈수록 좀 비판하는 목소리도 커지는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호재로 받아들일 거는 예. 앞으로 금리 절대 안 올릴 거예요와 다를 바 없는 얘기였죠. 좀 옛날에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어려운 연극 하나 있었죠. 고도를 기다려야 돼요. 안 와요. 그놈의 고도가. 이놈의 인플레가 올란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보시죠. 네. 자, 역사적인 잭슨홀 연설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역사적인 잭슨홀 연설은 2010년에 버냉키의 작품이었죠. 벤 버냉키. 금융위기 예. 이후에 양적 완화했다가 이게 WD에서 한 번 더 자빠질 무렵됐은 그 2010년 8월에 잭슨홀이라는 데가 도시인 줄도 저는 몰랐는데 카네기홀 같은 빌딩인 줄 알았는데 거기서 8월이면 모이더라고요. 쟁쟁한 사람들이 거기서 버냉키가 양적 완화 한 번 더 할게 했던 거. 그다음 제 기억에 남는 또 잭슨홀의 히트는 2014년 드라기 총재의 통화정책 다이버전스에서 유로가 약해지고 달러가 엄청나게 강해지던 유가 폭락하던 그 시발점. 자, 이번에도 역사적인데 왜 역사적이냐? 소위 말해서 과거의 중앙은행들은 전부 뭐였죠? 인플레를 막기 위해서 언제 금리를 올릴까가 과거에는 뭐 요즘 2030 세대는 그런 시절이 있었나요 싶으시겠지만 경제학에서나 뭐에서나 다들 고민은 어떻게 하면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 있지, 잘 대처할 수 있지였습니다만 지금은 어떻게 하면 인플레이션을 끌어낼 수 있지? 미 연준만 몇 개월 사이에 3조 달러로 풀을 제낀다는데도 불구하고 인플레가 안 생겨요. 이 경제학 교수들도 석학들도 설명이 안 되는 이 시대에 어쨌거나 포인트는 그겁니다. 자, 평균 대칭적 2%에서 평균. 그런데 왜 비판을 받는가 하면은 일단 좋아요. 금리 올릴 일 없으니까 시장으로서는 좋은데 첫째 우선 말이 모호합니다. 이 화면 한번 보시죠, 슬라이드. 자, 이번에도 뭐 화상으로 합니다. 화상으로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참했어요. 뭐 잭슨홀은 가서 이렇게 비행기 타고 가는 재미, 뭐 면세점 들리는 재미, 맛있는 밥 먹는 재미라도 있는데 화상회의 많이 빠졌는데
수잔 콜린스라는 미시간대 총장하고 이렇게 대담하는 형식입니다. 넥타이도 안 메고 편하게 됐으니까 좋아요. 우리는 평균 2% 인플레이션 하는데 추구를 하는데 이 평균치를 규정하는 특정한 수학적 공식에 얽매이지 않겠다. 뭐 그러면 평균 2%를 어떻게 산정하지? 뭐 딱 특정한 거 없다. 따라서 이러한 접근법은 평균 인플레이션 타겟팅, 에버리지 인플레이션 타겟팅이라 해서 AIT의 유연한 형식으로 비춰질 것이다. 말이 좋아서 유연한데 아래쪽에 이렇게 구름대 안에 제가 써놨죠. 네. 정책 당국이 유연하다는 것은 정책 수용자들 입장에서는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는 이게 불확실성이에요. 아, 또 하나 무게 추가 물가 안정에서 고용으로 넘어갔다는데 예. 물가 안정에서 고용으로 넘어갔다는데 진짜 파월한테 묻고 싶습니다. 연준 위원들한테 묻고 싶어요. 너가 일자리 만드냐? 그냥 연준에 그냥 뭐 청소 아니면 무슨 뭐 보수 시설 잔디 깎는 사람들로 다 고용하면 완전 고용 되겠네. 저거 어떻게 고용을 창출합니까? 네. 코로나 잡을 수 있나요? 말은 좋아요. 말은 좋은데 앞으로 5년 정도씩 전략을 갖다가 살피겠다. 그 말은 은근히 5년 동안은 앞으로 금리 인상 없다라고 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 자, 시간 없죠? 요거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번에 성명서를 갖다가 FMC 명의로 하나 밝혔는데 내비게이팅 데케이드 다가오는 10년에 대한 내비게이션을 갖다 찍어가는 과정이랍니다. 자, 이게 2012년 1월 24일 날 채택되었다가 이번에 지난 27일 날 어멘드 됐다는 거죠. 수정됐다는 얘기인데 이 뭐 주저주저 했는 내용 보세요. 이 수준 2%에서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을 고정시키기 위해 위원회는 시간을 두고 오버타임, 시간을 두고 평균 2%를 이루는 인플레이션 달성을 추구한다. 얼마 동안 말 안 해요.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2%를 믿던 시기에는 한동안 for some time, 한동안 얼마 동안 2%를 온건하게 마드리틀리 온건하게 웃도는 인플레이션을 청취하는 것을 겨냥한 것이 적절한 통화 정책일 듯하다. likely. 그런데 시장에서는 그 인플레이션 목표치 2%를 밑돌았던 시기를 계산해 보니까 한 5년 정도로 예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실제 내용을 보면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명확해진 게 하나도 없는 거고요. 명확한 게 하나도 없고 우리 예. 금리 안 올릴게. 예, 그냥 그 정도 시그널. 그것만 해도 시장 입장에서는 땡큐. 뭐 지금 뭐 메이저리그를 볼 수 있어, 뭐 토토를 할 수 있어, 네네. 경마장을 갈 수 있어. 오케이, 그겁니다. 그럼 분명 뭐 채권금리라든지 국채 수익률 영향을 줬을 텐데요. 재밌습니다. 예. 자, 미국채 10년물이 당일날은 뛰었어요. 뛰었고, 자, 이거 보십시다. 10년 국채 수익률 월간 차트 80년대 초부터 해서 한 15%, 16%대부터 폴 볼클 때부터 이렇게 내려옵니다. 2013년에 우리 기업도 가물가물한 테이프 텐트는 네. 양적 완화를 갖다가 없애는 것도 아니고 규모를 좀 줄여나가겠다 했지만 금리 뛰고 주식 박살나고 했던 기억납니다. 2018년에 연준이 금리 바닥다박 좀 올릴 때 또 시장 작살났던 거 기억납니다. 얘들 못 올려요. 예. 못 올립니다. 그런데 또 이건 뭐예요? 연준 재밌는 그림이 의장들 있죠? 키하고. 맞습니다. 예. 79년부터 이렇게 지미 카드트 했던 폴 볼크가 장신이죠. 이미 뭐 돌아가셨습니다만. 그다음 그린스펀, 버냉키, 옐런으로 오면서 키가 계속 낮아지죠. 작아지죠. 그 기간 동안 주구장창 금리가 떨어졌다고 아. 지난번에 제롬 파월이 의장 됐을 때 우스갯소리로 다들 했는 얘기가 그러면 금리 오르겠네 했더니만 안 오르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아, 저게 어떤 뚜렷한 연관성은 아닙니다만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예, 봤을 때. 누군가가 저렇게 트위터에 저렇게 올렸다 히트를 쳤었죠. 요거 관련해서 조금 더 드릴 말씀이 있는데 개장 상황 보고 말씀드릴게요. 아니요, 지금 해주셔도 해도 돼요? 예, 제가 해주셔도 너무 돼요. 예, 아직 한 30초 오지랖을? 있어요. 예. 자, 기대 인플레이션, 브레이크 이븐 레이트 어려운 개념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혹시나 뭐지 싶으시다면은 한번 이렇게 검색 들어가서 좀 공부를 해보시면 좋겠는데 우리 뭐 네이버 같은 데 가니까 좀 약해요. 차라리 구글에서 공부하시는 게 낫겠는데 뭐 이겁니다. 이 어쨌거나 내용이 어렵다라는 거죠, 기대 인플레이션. 예. 아, 그럼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하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은 좀 상승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럼 이 좀 내용을 저희가 개장하고 알아볼게요. 그러시죠. 실질 자, 오늘 금리는 좀 국내 머리 증시 아픕니다. 개장하겠습니다. 네, 8월 31일 월요일 개장이 됐습니다. 오늘 8월 달 마지막 거래 이제 개장이 됐습니다. 8월 증시 앞서 살펴봤습니다. 예상보다 좋았습니다. 미증시도 많이 올랐고요. 특히 S&P 500, 나스닥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S&P 500은 사상 처음으로 3,500선을 돌파했고요. 나스닥도 주요 공룡 IT 테크주들이 강세를 나타내면서 계속해서 연고점을 갈아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국내 증시 좀 조정을 받는가 싶더니 다시 한번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외국인도 조금씩 순매수 기조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은 또 빠르게 차익 실현에 나서는가 하면은 시장 하단을 떠받치기도 하는 모습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9월 증시도 상승 놈은 아직은 많이 남아있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인 것 같습니다.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강세가 이어질 거다라는 분석이 많은 가운데 여러 가지 또 불확실성이라든지 아니면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감추이와 같은 변수는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양시장 출발 지수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코스피입니다. 오늘 양시장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에서 코스피가 1% 가까이 올라갑니다. 2,377선이고요. 코스닥도 0.79% 상승으로 847.97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지금 시초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오늘 대형주들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1% 넘게 올라가고요. 네이버도 역시 오름세입니다. 33만 6천 원이고요. LG화학도 역시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셀트리온도 상승세에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자동차 관련주 흐름 계속해서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이미 4% 넘게 올라갑니다. 17만 9천 원이고요. 이 가운데 또 2차 전지 관련주인 삼성 SDI도 오름세입니다. 현대차 그룹주를 좀 체크해 보도록 하죠.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모두 올라갑니다.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난 금요일에도 강세를 보여줬었는데요. 오늘도 역시 지금 2거래 연속 오름세입니다. 기아차도 2% 상승이고요. 현대모비스도 3% 넘게 올라갑니다. 23만 4천 원이고요. 최근에 이 현대차 같은 경우는 외국인 기관 동반 러브콜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가운데 오늘 두산중공업도 좋습니다. 5%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지난 금요일 26% 급등에 이어서 오늘 장에서도 지금 5% 강세 13,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산중공업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소형 모듈 원전이 미국 심사에서 첫 통과를 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수출이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까지도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밖에 지금 이거는 2차 풍력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동국 SNC도 3% 강세고요. 하나솔루션도 역시 신재생에너지 관련주죠. 오늘 3%대 오름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친환경 에너지 관련주들도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겠네요. 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8% 상승이고요. 시젠도 올라갑니다. 알테오젠도 2% 강세고요. 제넥신도 오늘은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7만 6,900원입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 일단은 좋습니다. 이러한 상승세가 계속해서 또 장 후반까지도 이어질 수 있을지 추이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수급 상황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기관이 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이 오늘은 좀 시장을 떠받치는 장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66억 원 순매수고요. 개인 투자자는 오늘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습니다. 216억 원 순매도를 기록 중입니다. 업종별로 봤을 때 오늘 외국인은 화학 섹터에서 소폭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은 전기전자와 운수장비에서 집중적으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운수장비면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코스닥 수급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규모 보시게 되면 개인이 38억 원, 외국인은 65억 원 매수 우입니다. 기관은 코스닥에서는 87억 원 순매도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4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환율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입니다. 달러원 환율은 3원 50전 떨어진 1,180원 8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소장님 앞서서 기대 인플레이션 얘기를 하다 말았어요. 좀 어려운 용어니까 좀 쉽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아무래도 요즘 이제 뉴욕발 시황에서 또 국내에서도 조금 이렇게 아카데믹하게 시황을 풀어나가는 사이트들에서는 자주 언급되는 게 실질금리입니다. 아까 그 슬라이드 다시 한번 주신다면은
자, 이 아래쪽에 노란 박스 안에 실질금리라는 거에 명목금리에서 인플레이션율을 뺀 것이다 하는 이 개념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거 뭐 아주 뭐 피셔 방정식이라 해서 오래된 얘기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 이런 거, 은행 가가지고 예금을 했더니만 저기 뭐예요? 뭐 요즘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다만 1년 동안에 3% 이자를 받았다 쳐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1년 사이에 인플레가 2%라면은 네. 나의 실질 금리는 1%도 안 그렇죠. 되죠. 예. 3 빼기 2 해서 그렇죠. 1%. 예. 이 개념입니다. 근데 이 실질 금리가 지금은 마이너스 대예요. 음. 실질 금리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미국채 수익률, 뭐 아까 살펴보시다시피 이제 겨우 0.7 저항선을 올랐었는데 10년물이. 자, 10년물 0.7인데 인플레이션율이 예를 들어서 2% 목표치는 못 도달하지만 그래도 연간 1.7%는 되면 실질금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예. 1%죠. 그죠? 그렇죠. 아까 0.7 빼기 1.7 했을 때 마이너스 마이너스 1%가 되는 겁니다.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1%. 이 얘기는 뭐죠? 내가 저축해봐야 이거는 까지는 거예요. 네. 그럴 바에야 뭐라도 잡아두는 거예요. 이 시절에. 그런 상황이고 지금 여기서 브레이크 이븐 레이트 조금 어려운 개념이긴 합니다만 10년물 국채 수익률에서 10년물 물가 연동 국채 수익률을 뺀 건데요. 자, 그것까지 설명하자면 어렵습니다만 어쨌거나 저렇게 올라가는데 여기서 이겁니다. 앞으로 미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는가? 아까 보셨던 이 차트 미국채 수익률 지금 뭔가 0.6 아래로는 잘 안 가면서 자꾸 꿈틀꿈틀 위로 튈 것 같은데 이 올라가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명목금리가 올라감에 있어서 이것이 명목금리도 올라가고 명목금리보다도 기대 인플레가 더 올라간다면 실질금리는 더 떨어져요. 그렇다면 오히려 정치의 호재가 될 수도 있겠고 그건 아니고 명목금리가 많이 오르고 인플레이션율, 기대 인플레이션보다도 더 빨리 금리가 오르는 상황이 된다면 실질금리가 올라가고 실질금리가 올라가면은 이 이른바 기업의 미래 수익을 갖다가 할인하는 이 분모의 할인율이 올라가고 그래서 주식은 안 좋고 금값도 떨어지고 뭐 이런 식의 시황이 나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번 살펴보는 건데 이것저것 떠나서 아까 이제 월가에서도 사실상 어떤 그 제대로 된 분석은 다 포기한 지 오래됐습니다. 테슬라가 예. 왜 오르죠? 전문가들 글쎄요 그냥 가네요 이거예요. 여기다 뭐 분위기는. 주식분할 호재까지 있고. 네, 뭐 예. 그런 식이기 때문에 아까 뭐 월간 차트로 보셨을 때 지금 이것이 어떤 정상적인 밸류에이션 기법에 의거한 어떤 뭐 고평가 저평가 이런 것이 의미 없는 장이 된 겁니다. 코로나가 더 확산돼도 기업들이 경제가 더 위축되어도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거 가는 거죠. 일단 물론. 유동성 자체가 풍부하다 예, 보니까. 유동성 자체가 예. 풍부하니까. 그래서 주식하는 분들, 시장 관계자들에게 있어서는 지금만큼 좋은 시절은 없겠으나 예를 들어서 주식을 안 하시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요즘 주식 시세를 갖다 이렇게 들으면 다들 그럴 거예요. 아주 밉상스러운데 이거는 솔직한 어떤 민심이에요. 주식을 모두가 다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약간 그래? 닭 개신세처럼 되는 것 같아요. 딱 줬던 개신세처럼 된 것도 그렇고 나는 또 이것저것 뭐 거리두기 2면 2고 3이면 3이지 2.5 애매하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장사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뭐도 안 되는데 그렇죠. 뉴스만 보면은 저렇게 날아간다고 시장은 그러니 올라가고. 예, 예. 뭐 그런 상황이라서 아마 좀 이렇게 주식을 갖고 있지 않는 분들에게는 좀 어떻게 보면은 미움을 살 만한 그러다 보니까 다들 이제는 별 걱정을 다 하는 거예요. 야 이러다가 진짜 백신 나오면 그때부터 빠지는 거 아니야? 이런 오히려.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그 사실 미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나스닥이나 S&P 500 그 예. 이전부터 좀 고점 논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랬죠. 그런 논란을 무색하게 만들 정도로 지금 S&P 500도 3,500선을 돌파했고 예. 이러다 보면은 이제 뭔가 그 공포지수, 변동성 지수 많이 체크하잖아요. 이게 시장이 더 갈 수 있을지 여부 체크할 때 네. 이것도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요. 예. 지금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꾸 이제 이른바 S&P 500 빅스 차트 한번 보시죠. 예, 오른쪽에 노란색으로 칠한 저 부분 보시면은 뭔가 더 내려가지는 않죠. 그러네요. 느낌이 예. 더 내려가지는 않고 소위 말해서 무슨 뭐 급등하기 시작 전의 모습 같은 그런 양상입니다. 그래서 뭔가 시장에서는
이렇게 이 올라가고 있는 랠리를 갖다 즐기고는 있으나 변동성 확대의 어떤 대비하는 세력들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보통 그 종목으로 보면 저때를 바닥 따지기 느낌으로 보잖아요. 저게 소위 예. 말하는 작전주 내지는 급등주의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차트 모양입니다. 보통 저러다가 확 올라가는 경우가 저러다가 많은데. 확 올라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래요. 뭐 이 변동성이라는 것이 언제 그래서 또 여기서 뻔하게 사람들끼리 하는 얘기로 또 접근하는 겁니다. 괜찮아. 11월 3일까지는 미국 대선. 미국 대통령 예. 뭐 자빠져도 선거 끝나고 자빠지겠지 이런 상황인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예. 정민 앵커도 왜냐하면 대선까지는 그래도 시장에 큰 충격이 오지 않게끔 하지 않을까라는 그래서 생각이에요. 뭐 트럼프 믿고 파월 믿고 예. 그렇게 가는 거죠. 11월 3일 전까지야 네. 금리 올 일이 있겠으며 그러니까요. 뭐 1조 달러를 푸나 3조 달러를 푸나 민주당이 원하는 풀기만 풀면은 뭐 안 풀어도 지금 돌고 도는 돈만 해도 가끔씩 그러잖아요. 뭘 국채를 발행해서 굳이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연준이나 한국은행이 새 돈을 왜 찍어? 그냥 이자 좀 요즘 같은 시대에 이자 좀 흡족하게 주고 시장에 부동자금이라고 하는 남아 돈다는 그 여유자금 철철 넘치는 그 자금들로 하지. 그냥 잠겨 있을 그 돈들. 아까 제프 베이조스처럼 예. 차고도 넘치는 그 돈들 쌓아두기만 하는 그 돈들을 좀 쓰이게 하지. 뭘 또 돈을 찍어내냐는 말도 있습니다만 그거는 이상론일 뿐이죠. 있는 사람들이 불끈 쥐고 안 내놓는 세상. 그렇게 되다 보니까 또 돈 펑펑 찍어내고 이것이 어떻게 아직까지는 인플레이션이 없기 때문에 이 짓 저 짓 다 하면서 10년 가까이 이렇게 왔습니다만 이놈이 지금 뭔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괴물로 자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뭐 테슬라 했던 머스크는 참 별짓 다 하네요. 우주로 나간다더니 이제 돼지 머리에다 칩을 심었더만요. 그렇게 해서 또 뭐 이제 사람 머리에까지도 칩을 심을 모양인데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뭐 질환을 갖다가 치료하겠다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좌우지간 이렇게 좋게 말하면 창의적인 사람, 예. 나쁘게 말하면은 조금 위험한 생각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 세상이 아주 역동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와중입니다. 뭐 테슬라 배터리 데이 때 어떤 또 2차 전지 배터리 기술을 공개하는지 보면 어느 정도 알겠죠, 상황을. 예. 어쨌거나 시장은 그런 상황입니다. 마치 전기차를 갖다가 테슬라만 만드는 듯이 그냥 가격을 목표가 몰고 됐어요. 가요. 예. 그럼 다우지수는 어때요? 사실 다우지수는 S&P 500하고 나스닥하고 비교했을 때는 그래도 좀 덜 오른 감이 있잖아요. 덜 올랐죠. 예. 그래요. 또 지난주 또 이 뉴스도 있지 않습니까? 엑슨모빌이 쫓겨난다. 맞아요. 예. 예. 그래요. 다우지수는 보시면은 3대 지수 가운데 앞서 살펴봤던 것 중에 제일 못합니다. 어쨌거나 지난 12월 31일, 작년 12월 31일에 종가가 28,536이었고 지난 금요일 날 28,653이다 보니까 이제 금년에 플러스로 0.4% 돌긴 돌았습니다. 지난 금요일자로. 그런데 아직 얘는 팬데믹 때의 갭을 아직도 못 채웠어요. 네. 이런 상황인데 자, 한국 경제에서 제일 잘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뭐 이렇습니다. 그동안에 그중에 기억나는 게 2013년이에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고 하는 커머셜 뱅크는 빠지고 잘 나가는 골드만사스 투자은행이 들어오고 휴레패커드가 빠지고 나이키가 들어가고 알코아 실적 시즌 때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듣던 알코아 알루미늄 제조회사 예. 알코아 퇴출되고 비자가 들어가고 이 AT&T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회사 대신에 애플 제너럴 일렉트릭 대신에 뭐 윌그린스라는 유통회사 이러더니만 자 이번에 엑슨모빌 대신에 세일즈포스라는 IT 레이시온이라는 업체 대신에 같은 방산업체지만 허니웰 화이자 전통의 화이자를 제끼고 바이오 암젠인데 저는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세상 변화를 반영했다고들 뭐 언론에서는 하는데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있죠. 이제 IT 쪽, 바이오 쪽이 더 많이 중시되는 세상이 된 것 맞습니다만 네. 제가 봐서는 그것보다도 지수 예쁘게 만들기입니다. 지수 예쁘게 만들기요? 예,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애플이 지금 4분의 1이 되는 겁니다. 4분의 1이 되면은 가격이 말이에요.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다우지수는 뭐죠? 30개 종목 그냥 주가 그냥 다 대가 나누기 30이에요. 예. 그런 식으로 구하다 보니까 주가가 높은 애플은 비중이 다우지수에서 줄어들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다들 걱정이 뭐다? 애플
주식분을 한 다음에 다우지수가 한번 쿵 무너지겠는데 했더니만 그래서 지금 이 잘 나가는 애들 쭉 한번 보시죠. 엑슨모빌 이 기간 동안에 2005년, 2006년, 2005년부터 이렇게 떨어지는 같은 기간 동안에 세일즈포스는 쭉 올라왔습니다. 자, 세일즈포스 그날 다우에 들어갑니다 했던 날 2분기 실적도 좋다 보니까 하루에 26% 오르고 그러고 나서 그저께 금요일 날은 조금 밀리고 이런 식인데 레이시온이라는 퇴출되는 업체와 하니웰이 더 탄탄하고 힘이 있네요. 가격 자체도 뭐 비슷하지만 탄탄합니다. 상승 탄력이 좋아 예. 보이네요. 화이자 30불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보다는 암젠 200불짜리 싱싱한 놈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가고 있는 그런 국면입니다. 그래서 뭐 다우지수도 예쁘게 만들기. 다우지수는 항상 저런 얘기가 있었어요. 시대상을 반영한다고는 늘 위원회에서는 말을 합니다만 네. 지수가 조금 힘이 딸리면은 그렇게 잘 못 가는 놈 빼고 종목을 재편해서 그래서 지수 자체를 좀 우상향 추세로 만드는 그렇게 감이 가는 있다. 상황이죠. 금년 들어서 지난주까지만 해도 30개 종목 가운데 금년 들어서 플러스 낸 거는 10개밖에 안 되고 못 오른 게 20개입니다. 네. 그러니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가는 놈만 가는 거예요. 가는 놈만 가는 와중에 지수만 저렇게 가고 있죠. 그러니까 아직도 소위 말하는 ETF가 나왔습니다. 괜히 종목 고르려고 머리 쓰는 이보다 아직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 그런 국면입니다. 자, 그럼 국내 증시 좀 볼게요. 오늘 예. 8월 마지막 거래일인데 코스피는 기관이 지금 상승을 지금 이끌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또 바이오주가 오늘 강세를 나타내면서 850선 또 회복이 됐어요. 8월 마지막 거래 흐름 굉장히 좋은데요. 예, 그냥 저로서는 한번 뭐 기술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예. 우선 위에 우상향 점선 이거 물고 내려왔더니만 지난번 2458을 찍는 와중에도 여기서는 이 점선에서 한번 걸렸고 이번에 막히고 해서 지금은 어떻게 이 우상향 점선과 우상향 실선 안에서 노는 지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만 지금까지 흐름으로 봤을 때는 밀리면 사자 들어왔는데 계속 이 선은 끊어오시고요. 이 예. 우상향 실선이 물고 내려오는 상황이 된다면은 한 번 더 조정이 있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코스닥은 또 이렇게 위클리로 좀 큰 그림으로 가져왔을 때 예. 우리가 그어볼 수 있는 상정해 볼 수 있는 채널 상단도 돌파한 상황에서 잠시 조정해서 이 돌파한 거 맞아 했더니만 지난주 주간 흐름은 그래 돌파한 거 맞아 이런 상황이라서 아직까지 힘이 더 있는 상황 여전히 과매수 상태. 그래요. 매주 똑같은 말씀만 드리게 되네요. 멈춰야 멈추는 겁니다. 그때 가서 고민하시죠. 아직은 상승 네. 랠리를 즐길 수는 있는 시점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런 것입니다. 지금 예. 뭐 딱히 사람들이 팔아야 할 만한 이유를 못 찾고 있고 예. 개인들 그 와중에 차익 실현해가면서 밀리면 또 사고 그렇게 그러니까요. 잘하고 있죠. 잘하고 있고 조금만 밀리면은 못 기다려요. 돈들이 못 기다립니다. 이거 그냥 막 들어오는 거죠. 예. 전형적인 작년부터 회자되었던 FOMO, Fear of Missing Out. 야 이러다 나만 못 올라타는 거 아니야 하는 그 두려움이 이 랠리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고 뭐 연준을 비롯해서 전부 다들 뭐죠? 저 금리 안 올린다 했으니 이러한 상황 하에서 결국은 주식뿐만 아니라 모든 자산 가격이 오를 수 있는데 그중 제일 일반적이고 손쉽고 익숙한 주식이 지금 제일 많이 가고 있고 재정은 조금 이렇게 벌써 약간 애매해졌습니다. 이럴 때 좀 써야 되는 돈인데 지금보다 덜 심각할 때 다들 돈 펑펑 썼잖아요. 예. 미국도 어디도 팡팡 썼고 그러다가 뭐 아베는 안 되니까 또다시 건강을 핑계로 물러나고 참 오래 먹었습니다. 자, 그럼 환율 좀 여쭤볼게요. 네. 오늘 좀 달러 환율이 많이 떨어지는데 그 예전에 저희가 1,180원 그 이하는 예상을 안 했던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이제 1,177원까지도 얘기가 나와요. 달러 원 환율 하다는 얘기가. 지금도 80원 깨졌나요? 아직은 아니죠. 아직 깨지진 않았어요. 네. 예. 그래요. 지금 뭐 아주 크리티컬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지금 달러 인덱스 보시죠. 그래서 잭슨홀 있었던 그 목요일 날은 오히려 달러가 강했어요. 예. 미국채 수익률도 오르면서 달러도 강했는데 그러고 나서 하루 시차를 두고 금요일 날 쿵 밀려버렸습니다.
자, 여기서 잘 모르겠어요. 92라는 크리티컬한 레벨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이건 밀고 내려갈지 기술적으로는 이거 돌아서도 될 만한 시점이에요. 그런 애매한데 우리 달러원도 이렇습니다. 위클리 차트 가져왔습니다. 자, 주간 차트로 일목균형표를 가져왔는데 우선 선이 보이시죠? 우상향하는 선, 간당간당합니다. 그리고 위클리 차트 주간 일목균형표의 구름대하고도 맞물립니다. 이 1180원 승부가 굉장히 크리티컬하다는 것만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1180 깨진다면은 지금 여기서 1180원 직전이에요. 바로 1150이 궁극적인 타겟이겠습니다만 그런다고 해서 지금 이 상황이 그냥 뭐 크리티컬한 레벨이 선이 깨졌다고 해서 3, 40원 훅 그거보다는 지금 깨졌어요. 지금 깨졌어요? 예. 깨졌- 1179원 60전. 그래요. 예. 아마 10원 단위로 트라이 할 것 같아요. 80원 다음에는 70원 가자고 한번 보였고요. 70 다음. 그래서 최종적인 현재 1180원도 깨진 상황에서는 1150원 가보자. 그 사이에 코스피 2600 가자. 이런 흐름인 것 같은데 네. 시장의 기운은 그렇습니다. 기운은 그런 상황에서 달러 인덱스도 보기 나름입니다. 가장 리즈너블한 전망은 달러 약세 아직 여력이 많다라고 하는 게 맞겠고 뭐 유로달러 차트 다음 주에 한번 보여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예. 긴 추세선을 올라서는 그림도 있는데 왠지 이 와중에 저는 유로 롱을 갖다가 콜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깁니다. 또 속을까 싶어서 네. 그거는 옛날에 달러인에 한번 된통 한번 그 위기 직전에 속은 적이 있어가지고 예. 그 얘기는 또 다음 주에 한번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시죠. 환율이 계속 이슈가 된다면.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전반적인 시장 흐름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시간 9시 21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기관이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주 두 메이저 수급 주체는 과연 어떤 종목들을 순매수했을까요? 먼저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 오늘 현재 주가 상황입니다. 현대차 오늘도 좋습니다. 3% 가까이 올라갑니다. 17만 7천 원이고요. 삼성 SDI도 오름세입니다. 이 가운데 KB금융 내림세고요. 두산중공업이 계속해서 강세입니다. 오늘 11% 두 자릿수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죠. 신풍제약도 8%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 SK텔레콤 그리고 대림산업, 현대글로비스, 휠라홀딩스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SK텔레콤이 역시 상승세 이어지고 있고요. 대림산업도 올라갑니다. 현대글로비스 2.7% 강세고요. 휠라홀딩스는 조정을 받고 있고요. DPC가 0.5% 상승입니다. 자, 기관은 또 지난주 금요일에 어떤 종목들을 순매수했을까요?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역시 현대차입니다. 상승세고요. 현대모비스도 올라갑니다. 삼성전자도 55,700원. 대림산업도 역시 외국인 기관 동반 러브콜을 받고 있네요. SK이노베이션 주가는 2% 약세입니다. 자, 그리고 현대글로비스도 역시 외국인 기관 동반 러브콜을 받고 있는 종목이죠. 오늘 상승세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NC소프트 약세입니다. KB금융 내림세고요. 포스코도 떨어지네요. 신세계 소폭 오름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23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시장 전체적인 흐름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볼게요. 코스피입니다. 0.8% 상승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2,371선이고요. 코스닥은 1% 강세로 849.81포인트입니다. 오늘 8월 마지막 거래일 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글로벌 톡톡입니다. 지난주 미 연방준비제도가 평균 물가 목표제를 도입하겠다고 선언을 했죠. 이에 따라 뉴욕 증시가 지난주 상승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미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평균 물가 목표제 도입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일단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금리를 올릴 생각이 없고 또 없다고 강조했던 것에 이어서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도 금리 인상 계획이 없다고 재차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블라드 총재가 인내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일까요? Inflation has run below target, certainly by 0.5% for quite a while. We want to be sure that we can cement inflation expectations at 2% by actually hitting 2% on average over time.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1.5%가량으로 오래 유지되어 온 만큼 그 기간 동안 2.5% 정도는 괜찮다, 참을 수 있다는 뜻이죠.
저금리 기조를 장기간 유지할 것으로 밝히면서 위험 자산 랠리를 부추긴다는 평가가 나오는 대목입니다. 주식시장이 호황을 맞는 것, 많은 투자자분들께 희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펀더멘탈이 뒷받쳐주는 진실한 호황이 더 좋으시죠. 지금은 코로나19로 많은 기업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 진정한 호황기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주식시장 버블, 연준은 그 가능성도 고려한 걸까요? We do worry about asset price bubbles. We are aware that the 2001 recession and the 2007 to 2009 global financial crisis were bursting of asset bubbles, and we do want to guard against that going forward. But I would also say that, you look at somewhere like Japan, which has had low interest rates for a long time, they really haven't had this same issue of creating a bubble. 블라드 총재는 버블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앞으로 유심히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쯤에서 그럼 증시 전문가들은 향후 증시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한 전문가는 투자자들의 투자 패턴을 검토해 보니까 변동성이 클 것 같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Clearly, investors are continuing to buy, but with a bit more caution. I mean, you've got to be putting some protection in place here. So yes, the Fed, with their accommodative policy, clearly is leading to risk assets continuing to rally. But I think you're starting to see more people come out of the woodworks and say, listen, we might be on the precipice here. 그리고 변동성 장세를 예상한 또 다른 전문가가 있는데요. 미 대선과 시민사회 혼란을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With the social unrest that we're seeing in our country, I think you have to expect that there's going to be more unrest and more issues coming out over the next 30, 60, 90 days leading into the election. I think as we go into it, you're going to have this uptick in volatility. 빅스 지수를 주의 깊게 보시면서 이 변동성 장세에도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두셔야겠습니다. 그럼 주식시장 랠리가 버블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펀더멘탈이 건강해져야겠죠. 즉 경제가 성장해야 한다는 건데 블라드 총재가 경제 전망은 또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I think we'll grow really rapidly here in the third quarter, 20+%. Some tracking forecasts are 25% at an annual rate or higher. And then I think you'll continue to grow in the fourth quarter and first quarter. So I think we're in the recovery phase here. I think the recession was only 2 months, even though it was very sharp. 미 상무부는 지난주에 2분기 국내 총생산 증가율이 마이너스 31.7%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에 발표된 건 잠정치로 앞서 보도된 속보치보다는 소폭 상향 조정이 됐는데요. 하지만 그 상향 조정에도 불구하고 지난 1분기 마이너스 5%를 기록한 것에 비해서 하락폭이 좀 컸습니다. 3분기는 2분기와 좀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글로벌 톡톡이었습니다. 이슈의 흐름을 살펴보는 핫이슈 키워드 시간입니다. 인터넷과 SNS를 뜨겁게 달군 오늘의 키워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테이크아웃만 됩니다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사이에 정부가 어제 수도권을 중심으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돌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프랜차이즈 커피집들도 안에서 음료수를 마실 수 없게 됐죠. 그런데 반대로 똑같이 커피를 파는 빵집이나 햄버거집은 규제가 없어서 사람들이 이곳에 몰렸습니다. 프랜차이즈 카페만 차별한다는 지적이 일자 일부 제과점은 좌석을 치우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강화된 방역 조치는 다음 달 6일까지 시행되는데요. 한 주간 거리두기 실천 등으로 지금의 위기 국면을 함께 극복해 나가야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거짓말이 부른 N차 감염입니다. 제주에서는 확진자가 어제 하루 사이 6명이 늘었습니다. 특히 목사 부부가 온천에 간 걸 숨겨 집단 감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목사 부부는 지난 23일 산방산 탄산온천을 방문했는데 이동 동선을 고의로 숨겼습니다. 목사 부부와 시간대가 겹치는 온천 이용자가 300여 명이나 되는데요. 이 때문에 같은 날 이곳을 다녀갔던 손님 가운데 3명이 확진되는 등 파장이 상당합니다. 세 번째 키워드, 파업병원 보이콧입니다. 의사단체가 집단 휴진을 강행하면서 의료 공백이 장기화될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상황이 악화하면서 환자단체는 정부와 의료계의 협의를 계속해서 촉구하고 있는데요.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는 파업병원 불매 운동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파업병원 가지 않습니다라는 온라인 사이트가 개설됐는데요. 해당 사이트에는 집단 휴진에 동참한 병원 현황과 보이콧을 지지하는 내용의 글이 게재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 서울 시내버스 감축입니다. 거리두기 2.5단계에 따라 오늘부터 서울 시내버스 야간 운행이 감축됩니다. 정부는 시민들의 조기 귀가를 유도하기 위해 서울 시내버스 야간 운행을 20% 줄이기로 했습니다. 20개 혼잡 노선과 심야 마을버스를 제외한 300여 대 노선의 운행이 줄어들어 배차 간격이 길어지게 되는데요. 서울시는 정류소별 버스 정보 안내 전광판을 통해 감축 운행을 안내하고 시민들이 조기 귀가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다섯 번째 키워드는 마이삭입니다. 태풍 마이삭이 일본 오키나와 남쪽 부근에서 세력을 키우며 우리나라를 향해 빠르게 북상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주 목요일 경남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3일 새벽 부산 인근에 상륙한 뒤 울산과 포항 인근을 지나 동해로 빠져나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에 따라 수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전국에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특히 이동 경로상 남해안과 동쪽 지방에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피해 없도록 미리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여섯 번째 키워드, 림태주입니다. 지닌 조은산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린 예상성무 현실의 글 시무 7조를 두고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시집 없는 시인으로 불리는 림태주 씨가 지난 28일 시무 7조가 혹세무민의 글이라며 비판 글을 올렸습니다. 언뜻 유창했으나 혹세무민하고 있었다며 가지고도 더 가지려고 탐욕의 눈먼 자들을 백성이란 이름으로 퉁치는 것이냐고 말했습니다. 이에 지닌 조은사는 재반박하는 글을 올렸는데요. 고단히 일하고 부단히 저축해 제 거처를 마련한 백성은 너의 백성이 아니란 뜻이냐고 되물었습니다. 일곱 번째 키워드, 여행에 미치다입니다. 12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여행 콘텐츠 제작 커뮤니티 여행에 미치다가 SNS에 음란물을 게시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29일 여행에 미치다 공식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양떼 목장 소개 영상 가운데 성관계 동영상이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해당 영상을 발견한 누리꾼들이 항의하자 여행에 미치다 측은 삭제하고 곧바로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해당 게시물이 불법 촬영된 영상이란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이에 여행에 미치다 측은 어제 2차 사과문을 게재하고 문제의 영상은 웹서핑을 통해 내려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키워드, 미 포틀랜드에서 총격 사망입니다. 인종차별과 관련해 석 달 넘게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 시위 현장에서 한 명이 총격으로 숨졌습니다. 외신은 현지 시간으로 그저께 저녁 인종차별 항의 시위대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포틀랜드 시내에서 갈등을 빚었고 백인 한 명이 총에 맞아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망자는 인종차별 항의 시위대와 마찰이 있었던 우익단체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핫이슈 키워드였습니다. 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방역 당국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우려했던 주말을 무사히 잘 넘겨서 확산세가 한풀 꺾였으면 하는 바람인데 조금 전 신규 확진자 수 248명으로 발표가 됐죠. 네. 그럼 지금 코로나19 상황은 어떻게 봐야 하는지 오늘 고려대 의대 환경의학연구소 박기수 교수와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어제부터 이제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이 됐습니다. 이게 2단계와는 좀 어떻게 다른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예. 정부가 숫자가 100명, 200명 넘어가면 네. 확산세가 커지면 3단계로 하기로 했는데 3단계 자체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아는 모든 시설 대부분 심지어 이제 결혼식장도 거의 폐쇄 수준으로 그렇죠. 가기 때문에 경제 피해가 너무 크니까 그 중간 단계인 2.5단계를 냈는데 네. 어제 일요일 날 이제 카페나 이런 데 혹시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 테이크아웃밖에 안 되더라고요. 프랜차이즈 예. 커피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에 들어가서도 커피는 시키지만 거기서 예. 못 드시고 들고 나와야 되는 네네. 그런 상황이고요. 식당 같은 데도 밤 9시 넘으면은 식당에서 식사를 못 하시고요. 네. 나오시고 정 뭐 그 식당이 마음에 든다 그러면 물건을 사서서 밖으로 이제 가져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정부가 하는 의도는 최근에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프랜차이즈 커피숍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렇죠. 감염자가. 그렇다 보니까 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커피를 대부분 우리가 같이 마시는 공간이 개인 카페도 있을 거고요. 네. 프랜차이즈도 있는데 지금 현재는 프랜차이즈 커피숍은 못 드시는데 네. 개인 카페는 또 갈 수 있거든요. 예, 예. 또 그리고 조금 다르긴 하지만 제과점 같은 경우에도 허용이 된단 말이에요. 베이커리, 이 예. 베이커리 같은 커피도 경우에. 팔고 좌석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는 그래서 이제 베이커리.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카공족이라고 하는데 카페에서 공부하는 예. 네, 그런 많이 분들 있죠.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안 하고 어디 가야 되는 상황이기 예.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정부의 의도는 이해를 하겠으나 한쪽만 남겨두니까 이제 풍선 효과로 인해서 다른 쪽에서 더 이른바 밀집으로 돼서 코로나가 더 뭐 그렇게 더 나아지기는커녕 또 안 좋을 수도 있겠다 이런 이제 우려가 있고요. 또 이제 편의점 같은 경우에서도 이번 이 대상에서 제외가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편의점에서 쉽게 얘기하면 맥주도 하고 거기 이제 도시락 같은 것도 시켜서 먹는데 테이블이 있죠. 예, 9시 이후에도 먹을 수 있어서 거기에서 정부가 좀 규제를 같이 해줘야 되는 거 아.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고 어쨌거나 2.5단계의 의미는 정리를 하자면 이 확진자 수가 워낙 가파르게 올라가는 것을 고육지책으로 3단계까지 가기 전에 좀 막아보자는 의미는 있는데 이런 어떤 지금 단점도 있고요. 서울시에서 그래서 오히려 이제 차라리 우리 1000만 인구가 일주일 동안 아예 멈추자. 그래서 멈춤의 시간을 갖자고는 하는데 어쨌거나 현재로서는 이번 주도 이제 이 확진자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지켜보면서 정부가 좀 대처를 더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네. 자, 어제자 기준 확진자 수 248명으로 발표가 됐는데 어떻게 네. 보십니까? 지난 주말이 정점이 될 것이다라고 보았던 전문가들이 많기 때문에 네. 400명대까지 폭증했다가 200명대로 지금 다시 낮아진 상황입니다. 정점을 찍고 안정되고 있다고 봐야 될지 아니면 여전히 변수가 많은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추세적으로 보면 우리 목요일 날 지금 우리 앵커님 말씀하시면 441명으로 이제 고점을 찍고요. 그다음에 300명대 하다가 어제가 299명으로 200몇 대로 내려왔고 네. 지금 말씀하셨지만 248명입니다. 네. 그래서 이틀째 내려왔기 때문에 뭐 단순하게 이제 그래프로만 보면 400명대에서 이렇게 내려온 추세이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2, 3일이면 맞다라고는 할 수 있는데 네. 다만 오늘 이 나온 248명이라는 숫자가 통상적으로 그 역학조사를 주말에 그렇게 생각보다 이제 많이 하질 않습니다. 근데 이분들도 조금 쉬어야 되고 그래서 검사 건수가 토요일, 일요일 가면서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48명이 분명히 숫자로는 줄어들었지만 평시에 평일날에 200명대하고는 의미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군요. 화요일 날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 정도 숫자가 나오면은 만약에 그때도 숫자가 200명대거나 제 생각에는 조금 떨어질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난주에 그 거리두기가 지지난주에 거리두기 하는 것보다 국민들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잘하신 것 같아요. 네. 다른 뭐 교통 이용량이나 이런 거 봐도 그런 측면에서는 좀 떨어질 거는 같은데 중요한 거는 이제 숫자가 추세적으로 보기엔 조금 일어나는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아마도 정부가 이 3단계로 올리는 거는 정말 이번 주 결정을 할 텐데 지금 추세대로라면 3단계치는 가지는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한번 네. 안 갈 것으로 안 갈 것이다. 예상을 해봅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깜깜이 비율이에요.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이제 그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인데 이게 지금 집계 이후 최고치인 21.5%예요. 이렇게 되면은 역학조사 자체가 쉽지 않은 거 아닌가 싶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숫자는 이제 전국 단위 그렇고요. 오늘 아침에 제가 또 다시 네네. 상황을 보니까 예. 수도권 전반적으로는 30%까지 지금 육박을 했고요. 치솟았네요. 예, 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최근 그러니까 며칠간의 확진자 수는 거의 40%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40명 정도가 최고치로는 깜깜이 환자고요. 지금 이제 보시는 통계에서는 21%. 이것도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요. 게 원래 정부가 목표로 했던 깜깜이 환자 비율이 5% 밑에였는데 그 4배로 올랐다는 거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이 방역을 하기가 그저께 정은경 그 본부장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 역학조사로서 이번 코로나를 이제 이른바 대응하는 것은 한계에 이르렀다. 왜냐하면 역학조사를 통해서 잡아낸다는 건 깜깜이 환자가 적어야 그렇죠.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지금 2주 평균은 20%, 그다음에 최근 거는 40%까지 올랐기 때문에 역학조사로 잡을 수 있는 게 60%밖에 안 되고 나머지 40%는 이른바 그 주민등록이 없는 그런 예. 바이러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힘들고 정부가 그래서 이제 이번 주까지
제대로 잡지 않으면 이제 3단계까지도 고민을 해볼 그런 이제 상황인 것입니다. 네. 어쨌든 계속해서 코로나19 사태와 싸워 나가는 그런 상황인데 네. 참 불운하게도 이 정부와 의사들 간의 갈등은 지금 계속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의료진 협박으로는 코로나19 사태 못 이긴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지금 사태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의료는 의료의 문제인데 지금 우리 미래통합당하고 민주당하고 이게 조금 이게 생각이 이제 다르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네. 지금 김종인 위원장 말씀은 정부가 가급적이면은 이 책임 소재 이런 거 따지기보다는 지금 코로나 환자도 워낙 많이 늘어나고 또 이제 응급실에서 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정부가 그런 것보다는 빨리 이 의사분들을 설득을 해서 이분들이 복귀를 해서 국민들이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자는 측면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좀 뭐랄까 이 정부에 대해서 좀 비난을 하는 그런 면도 있는데 사실 반면에 이제 정부로서도 할 수 있는 건 굉장히 많이를 했습니다. 이제 정부에서도 이번 상황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 코로나 파국이 끝날 때까지는 이제 논의를 좀 덜 하겠다는 측면도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정 안 되니까 이제 업무 개시 명령을 했는데 문제는 업무 개시 명령을 한 다음부터 의사들이 훨씬 더 이제 강하게 또 반발을 한 겁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서로 뭐 핑계거리 네. 또 원인거리를 제공을 하면서 더 심하게 상황이 안 좋아졌고 특히 이제 전공의나 전임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의 어떤 기득권이라고 하죠. 쉽게 얘기하면 그거에 대한 문제까지 겹치면서 더 파국이 이제 치달았고 현재로서 보면은 아직도 대화의 가능성은 있는데 네. 그게 이 전공의나 전임의가 얼마 전에 이제 투표를 했거든요. 투표를 했는데 일부 이제 1차, 2차 투표를 했는데 1차에서는 이 파업으로 가지 말자는 어떤 그거에 대해서 목표 달성을 이제 어느 정도 했는데 네. 다시 2차에서 이제 이 투표가 확실히 이제 이게 좀 한 표 약간 이제 과반수가 안 넘었다고 해서 다시 갔는데 이제 결국은 파업을 그대로 이제 지속하는 것도 이렇게 결론이 나서 일부에서는 이제 거기에서 비난을 합니다. 왜 1차에서 그게 파업을 찬성하는 거로 안 됐으면 그냥 파업을 유보를 해야지 왜 그런 것이냐라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쨌거나 뭐 의사들의 전공의들의 그 판단이었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래서 국회에서까지 지금 나서서 국회가 나서는 이유는 가장 간단하게 정부에서 의사 정원 늘리는 걸 법으로 가져와도 국회에서 찬성을 안 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보건복지위원장이 그런 것까지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저렇게 이제 파업을 지속하는 걸로 돼 있어서 굉장히 골머리가 많고요. 일단은 물밑 대화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조만간 좀 좋은 결론이 나길 기대해 봅니다. 네. 그래요. 하루빨리 좀 결론이 났으면 좋겠는데 경기 의정부시에서 이제 새벽에 심장마비를 일으킨 30대 남성이 이 수용 가능한 응급실을 찾지 못해서 이제 숨진 일이 발생이 됐어요. 네. 이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의협 파업에 대한 그 여론 자체가 좋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굉장히 바뀌었습니다. 예. 저 초기에는 뭐 이제 의사들의 생각도 있고 했었는데 지금 저렇게 심장마비로 이송돼서 거부한 사도 있고요. 또 그 전에는 울산에서 그 약물 치료를 했던 그분이 또 제대로 찾지 못해서 이제 전전하다가 결국에는 그분도 먼저 울산에서 일부 치료는 받았습니다만 나중에 이제 사망하는 사례가 있고 그래서 이 국민들도 이제 어느 정도 의사들의 뭐 권리나 이런 거를 이제 이해하려고 하지만 저렇게 사망자까지 늘어날 경우에는 그렇죠. 용서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부 강경 쪽에서는 정말로 더 공권력을 강하게 투입을 해야 된다 이런 상황이 있고요. 그래서 뭐 지금 이제 뭐 대통령까지도 나서서 강력하게 또 이거에 대해서 비판을 했지만 정부의 어떤 이 강경 자세도 중요하지만 의사들이 좀 더 현명한 판단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게 그거죠. 이제 군인들이 전시 상황에서 전장을 이탈한다. 그러니까 의료 행위를 안 하는 것 자체와 이제 비교를 한 거기 때문에 그만큼 대통령께서도 이제 큰 어떤 뭐 생각을 하시는 거고요. 이런 어떤 극적으로 양쪽이 대치하는 상황이 결국에 이제 피해 보는 건 국민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참에서는 이번 상황이 빨리 종속이 될 수 있도록
의사들도 좀 더 현명한 판단을 하시는 게 결국에는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코로나19 상황에 관한 얘기로 다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록다운에 대한 찬반 양론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살생의 봉쇄라고 보기 때문에 경제를 포함해서 모든 활동이 사실상 올스톱되는 록다운. 뭐 국립중앙의료원 정기현 원장 같은 경우도 다른 나라 사례를 들면서 네. 록다운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런 언급도 했거든요. 록다운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2.5단계 네네. 그 단계가 일종의 그 통행 금지 그런 거거든요. 예. 무슨 말씀이냐면 밤 9시 이후에 아까 이제 버스도 그렇죠. 줄이고 이런 것도 줄이는 건데 법적으로 강제력 있는 뭐 우한이나 이탈리아 같은 그런 거는 아니지만 굉장히 낮춘 거고요. 지금 그 국립중앙의료원장이 얘기한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저 말씀을 대통령 앞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확진자 감염자 수가 이제 우리 300명, 400명인데 이게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네. 이거를 갖고 2.5단계, 3단계 이렇게 누르기 시작하면 과연 이게 문제가 맞는 것이냐. 왜냐하면 딴 나라 같은 경우에는 감염자 수가 1,000명, 2,000명 돼도 이런 록다운이나 지금 우리와 같은 강경한 것은 안 하는데 네. 바꿔 얘기하면 이게 실제적으로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가 검증이 좀 덜 됐거든요. 네. 특히 감염자 수 이분들이 모두 감염이 돼서 병원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80% 정도는 경증 환자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굳이 저렇게까지 강력하게 록다운을 해야 되느냐. 차라리 지금 현재의 그 사회적 거리두기는 이제 감염자 수로 예. 하는데 그러지 말고 실제적으로 경제에 부담이 되는 거는 위중 환자하고 사망하시는 분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지표를 감염자 수에 하기보다는 이제 위중 환자, 오늘 같은 경우는 위중 환자 보면 지금 이제 70명이 넘어섰고요. 예. 사망자로 보면 한 313명 정도가 됐는데 이 늘어나는 숫자를 보고 뭐 카페를 문을 닫든지 이런 걸 해야지 차라리 그 확진자 수보다는 그냥 마스크를 잘 쓰고 해서 일반 경제 활동을 하고 위중자가 많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사망자가 많이 늘어나면 그거에 따라서 이른바 폐쇄를 한다든지 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이고 경제에도 덜 부담이 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까지 가능한데 물론 저 중앙의료원장이 한 얘기가 모든 경제까지 다 이렇게 포함해서 얘기한 건 감안해서. 아니지만 네. 그런 의미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저만 하더라도 오전에 이제 발표되는 그 신규 확진자 수 증감 추이를 보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어떤 중증 환자 사망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이러다 보니까 생활 속에서 사람 만나는 것도 두려워지고 일상생활에서 좀 공포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이 행동경제학에서 이 공포가 참 이게 양날의 칼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로 인한 그 공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스크도 쓰고 길거리 자주 안 나가고 카페도 안 가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공포는 감염병을 차단하는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하지만 이 이게 적절하다는 그 기준치를 참 애매하긴 한데 적절하지 않은 과도한 공포는 오히려 더 경제를 더 망가지게 하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적절한 공포라는 건 뭐냐 그러면 사망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 예. 그다음에 위중도가 얼마나 되는지 이거를 다른 감염병이나 다른 거에 대해서 비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좀 저는 이제 좀 다른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게 지금 현재 그 공포가 좀 과도한 면도 있다. 왜냐하면 하루에 지금 위중 환자가 늘어나고 돌아가시는 분이 최근까지 오늘 이제 8월 말이니까 313명이 돌아가셨는데 이거 외에 다른 감염병, 결핵이나 이런 건 올해만 해도 1,100명, 1,200명이 돌아가셨고요. 네. 교통사고로도 1,500명이 돌아가셨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새로운 거기 때문에 다른 면이 있지만 이런 상대적인 위험도도 앞으로 경제 전반과 고려를 해서 좀 신축적으로 대응하는 게 경제도 살리고 이 감염병도 좀 줄이는 어떤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공포의 적정 수준을 실제 위험과 체감 위험을 어느 정도 잘 비교를 해서 정부가 좀 현명하게 대처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이 상황을 너무 과하게 또 너무 덜하게 또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냉정하게 잘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박희수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이변은 없었습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새 당대표로 이낙연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코로나 확산 또 민생 위기 여기에 야당과의 협치까지 이 대표가 쌓이는 현안을 어떻게 풀어갈지가 관심입니다. 네, 자 그럼 정치권 이슈 짚어주기 위해서 두 분 나오셨습니다.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김종욱 외래 교수, 또 서종욱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국무총리 출신 5선 이낙연 의원이 60.77% 득표율로 당선이 됐습니다. 높은 득표율이 주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서정욱 변호사님 먼저 답변해 주시겠어요? 저는 이제 그 전당대회 하기 전부터요. 예. 보통 이게 산무라고 했잖아요. 산무. 네. 뭐냐면 이게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슈가 없죠. 그리고 이제 비전이 없는 산무대다 이랬는데 저는 이제 그 사무대라고 했거든요. 뭐냐면 하나 더 없을 것이다. 그게 바로 이제 이변입니다. 이변도 없을 것이다. 그러게 왜 그러냐? 앞에 산무가 없으니까 사무가 되는 거죠. 국민이 관심이나 이슈 비전이 없으니까 결국에 예상대로 이낙연 의원이 압승을 했는데 저는 가장 큰 원인은 결국에 김부겸답지 않은 선거운동을 했다. 가장 이게 그 실패한 사람들은 김부겸이라고 봅니다. 그럼 왜 그러냐 하면 전부 다 이게 새 후보가 문비어천가만 부른 거죠. 정권에 대해서 썬소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면 이게 결국 박주민 의원은 골수 친문이거든요. 그 점에서 이게 김부겸 의원이 사실상은 3위 같은 일을 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네. 어떻게 보셨나요? 말씀하신 것처럼 예. 어대낙이란 어차피 대표는 이낙연 의원이 될 거라고 하는 얘기가 분명히 많았었기 때문에 핵심은 누가 되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만큼 득표할 것인가의 문제가 핵심이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보면은 그러니까 어대낙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투표율이 낮진 않았다. 그러니까 당원들의 투표율 같은 경우는요. 네. 그리고 60% 이상의 압승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나름대로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을 만큼의 표를 준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대세론이 좀 꺾인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선 후보 선거에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이런 역전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지지도를 줬다라고 하는 측면들은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권리당원, 대의원, 일반 국민, 일반 당원 모두가 좀 고르게 지지를 받았어요. 또 이런 측면에서는 나름대로 앞으로 당대표를 해나갈 수 있는 어떤 나름대로의 동력들을 확보한 건 맞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지금까지가 아니라 이제부터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네. 지금 오히려 이낙연 신임 당대표에게는 지금까지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하는 중대한 과제 앞에 등장해 있고요. 그런 비전과 능력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런 과정들이 이낙연 당대표에게는 난관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네. 문재인 대통령 새 지도부를 중심으로 당이 하나가 되고 또 위기 극복에 선봉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당부를 했죠. 앞으로 당청 관계 어떤 변화가 생길지도 관심사입니다. 서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 이제 이게 가장 문제인데요. 아마 정권 말기 아닙니까? 네. 이런 경우에 당이 가장 중요한 게 그 청와대에 할 말을 하는 이 말은 이제 그 국민의 어떤 민심을 정확하게 청와대에 전달하는 그래서 이게 쓴소리도 하는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어제 그 취임사에 수락연설에 네. 이낙연은 전혀 그게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그 뭐 대통령이 이낙연 대표의 전화를 뭐 잘 받겠다. 이런 이제 서로 덕담이나 문비어천가 이것만 가지고는 이게 당이 희망이 없어요. 저는 앞으로도 이게 당이 제대로 쓴소리하는 청와대의 출장소가 아니고 오히려 이게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는 이런 게 참고가 돼야 된다. 이게 주문합니다. 근데 네. 그런 대기가 제 예상대로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김 교수님은 비슷한 견해세요? 아니면 좀 다른 건가요? 당정청 간의 협력은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상황인 거죠. 다 네. 아시겠지만 지금 상황 자체가 당정청이 협력을 하지 않게 된다면 민생 문제랑 방역 문제에 큰 구멍이 뚫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제가 볼 때 어떤 상황이든지 당정청이 협력을 통해서 당연히 여야의 협치가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이건 상당히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요. 전 그래서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3대 위기가 있다는 생각을 해요. 하나가 뭐냐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코로나19 재확산 문제랑 거기에 따른 경제 위기라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고요. 또 하나는 부동산 정책 문제 때문에 정부가 정책의 신뢰를 잃은 신뢰 위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낙연 당대표에게는 이재명 경기지사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반대급부의 대항마가 분명히 있는 거고 또 내년 4월 서울 부산 재보궐선거라고 하는 이런 각종 정치적 사안에 따른 내부의 분열 위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가 볼 때 당정청의 협력이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이 부분도 잘할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제가 볼 때는
2년 이상 대통령과 총리로서 발을 맞춰왔기 때문에 어렵진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협치를 얼마만큼 할 것인가,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민심의 요구를 얼마나 반영할 수 있을 것인가가 더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까지 나름대로 21대 총선에서 국민들이 민주당에게 압도적인 압승을 보내줬는데 거기에 화답할 만큼의 어떤 능력을 보여줬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라고 하는 측면들이 우리가 좀 앞으로 주목해야 될 대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이낙연 대표가 이제 얼마 전 그 긴급재난지원금 선별 지원을 이제 신념이라고 밝혔는데 이렇게 되면은 재난지원금 지급 자체가 이제 선별 지급에 좀 무게가 실리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요. 예. 결국 이제 이낙연 대표한테 세계 전쟁이 있어요. 첫째는 이제 코로나하고 전쟁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게 이재명과 지지율 전쟁이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내년에 보궐선거 야당과 전쟁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중에 이제 두 번째 전쟁, 이재명 지사하고 이제 지지율 전쟁을 벌여야 되는데 결국 이제 이재명 지사는 재난지원금을 선별이 아니고 누구한테 100% 다 주자. 네네. 보편적으로 이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낙연 대표는 선별로 주자. 이렇게 되면요. 결국 이게 여론은 이재명 지사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1차 재난지원금은 전원 이게 100% 다 줬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번에는 갑자기 선별해 주자. 그럼 이게 어떻게 선별할 것이며 또 이게 옛날에 받았던 분들은 불만이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닙니까? 따라서 저는 이렇게 주장함으로써 과연 이게 이재명 지사한테 지지율이 지금도 역전됐잖아요. 앞으로 이게 지지율 격차가 벌어질 수도 있고요. 과연 이게 선별 지원은 또 이게 실현될지. 왜냐하면 이게 또 홍남기 부총리나 또 이제 정부에서는 상당히 재정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 이게 전원 다 주는 거로 갈지 선별로 갈지 그보다는 오히려 이게 안 주는 거 이게 더 유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네. 예.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금은 좀 설계의 문제를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왜냐하면 이게 4차 추경만으로 끝날 문제인 건지,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어떻게 갈지 모르는 상황인 그렇죠, 거죠. 예. 그렇다면 4차 추경, 제가 볼 때 2차 재난지원, 3차 재난지원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까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2.5나 3단계로 가게 되면 가장 취약한 계층들이 뭐냐면 일자리를 잃는 분들하고 그다음에 자영업자분들이에요. 그랬을 때 이런 상황에서 이례적이라고 얘기한다면 이재명 경기지사 말대로 한 번에 다 1차점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한다면 설계를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네. 재정이라고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우리 한국 정부 같은 경우 재정 건전성은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OECD 평균보다 절반도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인 거고 또 더 중요한 문제는 가계부채는 주요국 39개국 중에서 지금 1등이에요. GDP 대비 비율이. 그러니까 네. 정부는 재정이 건전한데 가계 경제는 건전하지 않은 상황인 거거든요. 전 이런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원칙은 그렇습니다. 일단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라는 원칙들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봐요. 방식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방식과 관련해서는 일단 무엇을 한다라고 하는 원칙적인 입장에 대한 자기의 철학적 소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국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들어서 설계를 한 이후에 거기에 맞게 합당한 방식을 통해서 지급하는 게 맞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한 번에 끝난다면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이 상황 한 번에 끝날 거라고 생각할 수 없고요. 백신도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황인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는 설계 후에 결정하다. 괜히 이거 가지고 대선 후보라는 입장을 가지고 이런 재난지원금 같은 문제를 인기 정책으로 활용하는 건 제가 볼 때 올바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시간을 같이 하지만 때를 놓치면 안 된다라는 원칙들은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 교수님께 바로 이어서 질문을 드리는 게 좋을 네. 것 같아요. 그런데 같은 주제를 놓고 지금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대표가 선별 지급, 전 국민 지급 이렇게 입장 차이가 갈려 있습니다. 네. 뭐 두 사람 다 유력한 대권 후보기 때문에 네. 뭐 이렇게 의견이 갈리는 거에 있어서 지금의 판단이 나중에 국민들에게 어떤 결정을 내린 데서 어떻게 작용할지 여기에 관심이 쏠리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마 뭐 중대한 하나의 준고가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뭐 대선 선호도 1, 2위를 다투는 분인 거고 특히 가장 중요한 문제가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이 뭐 어떻게 보면 적은 돈일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네. 중대한 돈일 수도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랬을 때 내가 받느냐 안 받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일단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한테 상당히 중대한 문제인 거고 그래서 뭐 이재명 경기지사 얘기처럼 일시에 모든 사람에게 준다면 고르고 넓게 주는 거기 때문에 좋아할 수 있는 측면들은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접근을 달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난지원금과 기본소득은 다르다. 그러니까 기본소득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지금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에서 파생되고 있는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위 좌우파 모두가 하나의 대안으로 얘기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건 잘 설계해서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측면인 거고 재난지원금은 그야말로 갑자기 닥친 재난에 대해서 지원하는 문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걸 기본소득과 재난지원을 연동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만약에 정부가 나름대로 재정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하고 내부에서 그것들을 감당할 만큼의 대안들을 만들어낸다면 저는 이재명 경기지사 방식들을 채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부가 계속 지금까지는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 정부도 좀 나름대로 화가 나는 게 뭐냐면 2차 대유행이 올 거 몰랐던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2차 대유행이 오게 되면 재난지원금 당연히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소위 정치권에서 왈가왈부하게 되는 논쟁, 국민을 갈라놓는 논쟁을 하기 전에 정부가 좀 정확한 입장을 내놨다고 얘기한다면 훨씬 더 이런 논쟁이 정쟁화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부에게 좀 화가 나긴 하지만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빨리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부의 논의, 그다음에 국민적인 토론을 통해서 빨리 확정해서 어떤 불확실성을 빨리 없앴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조금 전에도 이게 제가 말한 것처럼요. 이 부분 때문에 저는 지지율 격차가 더 벌어질 걸로 봐요. 네네. 이재명 지사는 이제 별명이 사이다입니다. 사이다. 근데 이낙연 대표는 음중입니다. 항상 음중하게 지켜만 보지 실제 실행하는 게 없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그 어느 게 절대적으로 옳다 그러다를 떠나서 과연 이게 국민들이 볼 때 저는 다 주자. 이게 더 훨씬 이게 포퓰리즘 와닿지 않습니까? 네네. 다 주자는데 이게 싫어할 국민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재정 그다음 문제고. 그런데 이낙연 대표처럼 이게 선별해 주자면 도대체 30% 줄 거냐? 아니면 이게 40% 줄 거냐? 또 이게 준다면 어떤 방법으로 그러면 고를 거냐? 자산 아니냐? 소득이냐? 엄청난 이게 혼란과 아마 이게 불만이 놓을 겁니다. 따라서 저는 만약에 이 두 가지로 간다면 이재명 지사가 훨씬 이게 유리한 대권 가도에는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제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그러게 정부에서는 지금 이게 추경이 벌써 몇 차입니까? 아무리 이게 코로나 위기 상황이지만 재정도 지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과연 이게 저는 현실화될까? 물론 이게 야당에서 주장한다 해도 지금 이게 여당은 국정을 책임지고 있잖아요. 따라서 저는 안 줄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 보인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 예. 자, 그리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신임대표가 이제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는 이제 안정화를 강조했고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게 해석하기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앞으로 정부와 부동산 정책의 궤를 같이 하겠다 이런 해석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거든요. 이 부분 이게 문제인 거죠. 저는 이낙연 대표가 좀 쓴소리를 해야 되는데 본인도 이게 부동산 시장이 잘 가고 있다, 안정화되고 있다. 이게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렇습니까? 지금 이게 부동산의 관심이 코로나 재확산되면서 약간 이게 관심이 좀 이전돼 있지. 저는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이게 그 살아있는 활화산입니다. 예. 지금 약간 이게 잠복돼 있는 거죠. 따라서 정책이 지금 23차례 뭐 많이 놓다면 이런 불구하고 저는 상당히 그 안정화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 근데 대통령은 며칠 만에 안정화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낙연 대표도 동조해서 안정화되고 있다. 이런 저는 이제 인식이 잘못돼 있고요. 앞으로도 그 부동산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그 시장 친화적인 방향 전환이 없으면 상당히 다시 한번 폭발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저는 수치에 나와 있는 기수를 얘기하는 건데 이게 이제 정서랑은 안 맞는 거죠. 시장 정서랑 안 맞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칙은 뭐냐면 전 실패는 인정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실패는 인정해야 된다. 왜냐하면 일단 계속 지금 부동산 안정이라고 하는 것이 지수 지표를 말씀하시는 건데 그동안에 그러면 다른 측면의 지표를 좀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 가격 중위 가격이 3년 사이에 2017년부터 3년 사이에 3억 정도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년에 아무것도 안 쓰고 1억씩 돈을 모아야지만 예를 들어 그 상승률을 따라잡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그 기간 2년 동안의 전세 가격 같은 경우가 평균적으로 한 5천만 원 정도가 상승을 했어요. 이거 사실인 거고요. 그다음에 서울 지역의 9개 구가 평균 아파트 매매가가 10억이 넘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정부가 정책을 열심히 하려고 했다고 치더라도 여간 그 정책에 따른 지표는 실패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 그렇다면 이걸 인정을 하고 인정한 속에서 우리가 그 인정을 나름대로 제대로 복구하기 위해서 내놓은 정책이 부동산 3법하고 임대차 3법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일관되게 나가겠다. 거기 핵심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에게 초과 이윤, 예를 들면 2, 3년 사이에 3억, 5억 원이 오르는 거 말이 안 되는 거니까요. 이런 것들을 환수하겠다는 원칙. 그다음에 하지만 실거주자에게는 가급적 세금의 부담을 주지 않겠다. 실공급자, 실수요자를 위해서는 좋은 공급을 하겠다.
이런 원칙, 그다음에 임대차 3법을 통해서 임차인들에게 이제는 고통을 덜 주겠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뭐 다양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니까요. 거기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원칙들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예. 실패를 인정하지 않게 되면 정책을 아무리 얘기해도 신뢰하지 예. 않을 수 있거든요. 저는 네. 그래서 저는 이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채택하고 있는 부동산 3법이나 임대차 3법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실패를 인정한 바탕 위에서 그 신뢰 위에서 정책을 추진해야 국민들이 믿는 거고요. 그 믿음이 있어야 시장도 작동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이 두 가지 길을 걷지 않게 된다면 신뢰의 나름대로의 이완 때문에 정책 추진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이번에 협치, 야당과의 협치 부분을 얘기를 해볼까요? 저희가 토론하고 있는 사이에 미래통합당이 새 당명을 결정했습니다. 새 당명, 국민의힘으로 결정을 했는데 이제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라고 불러야 네. 되겠군요. 야당과의 협치, 이낙연 대표 시대 야당과의 협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상당히 비관적으로 봐요. 비관적으로. 물론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요, 뭐 중도로 클릭하자. 그리고 이제 안철수 대표 있잖아요. 안철수 대표를 이게 서울시장이나 좀 끌어안기 위해서 이름도 국민 비슷하잖아요. 국민의당이나 국민의힘이나. 그래서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자꾸 중도로 좌클릭하니까 협치 기대감이 오지만, 그러기에 제가 비관적으로 보는 이유는요. 네. 협치를 하려면 항상 여당이 먼저 주고 나중에 받아야 돼요. 그리고 여당이 많이 주고 적게 받는 거예요. 네. 항상 여당이 손해보는 게 협치예요. 여당이 많이 가졌으니까. 네. 그럼 이게 줄 수 있는 게 뭐 상임위 법사위를 다시 돌려줄 겁니까? 독식인 거? 아니면 이게 공수처법을 뭐 양보할 겁니까? 여당이 줄 수 있는 게 별로 없고요. 이낙연 대표도 결국은 이게 강성 친문지지층, 뭐 제가 다른 표현 안 쓰겠습니다. 그냥 강성 친문지지층에 둘러싸여 있거든요.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게 이낙연 대표도 차기 대권 행보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게 친문의 지지를 잃으면 안 되잖아요. 따라서 자기 소신대로 이게 야당에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협치도 비관적으로 보는 거죠. 네. 제 생각에는 협치를 해야겠죠. 저는 이건 무슨 뭐 협치를 왜 해야 되냐고 얘기하면 협치를 할 때 야당이 지지율이 올라가요. 실제적으로는요. 우리 그런 경험들 많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야당이 싸움을 걸면 지지율이 떨어지고 야당이 나름대로 협치하거나 소위 건전한 방식으로 비판을 하게 되면 지지율이 올라가요. 네. 전 그렇다면 왜 야당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 부분과 관련된 협치를 하지 않을까? 저는 협치를 하려고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고 이낙연 당대표도 마찬가지겠지만 협치 길로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협치를 하지 않게 되는 순간 소위 그 상황에서 당대표의 정치력을 발휘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협치의 공간이 만들어지지 않게 되면 말씀하신 친문 강성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면 친문 강성이 가만히 있지 않게 되면 이낙연 당대표의 정치가 발동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저는 그렇다면 어떤 형태로든지 그것이 갈 거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낙연 신임 당대표가 얘기했던 것이 그거죠. 원칙은 협치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을 지키며 양보할 것은 양보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이 원칙이 뭐냐? 말씀하신 대로 지금의 상황을 뚫어나갈 수 있는 원칙적인 리더십이라는 문제가 없는데 그게 아니라 과거와 같은 방식의 원칙이라고 얘기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협치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이게 바로 이낙연 당대표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이다. 또 역으로 지금 국민의힘 이름이 바뀌었다고 하니까요. 국민의힘이 과거와 다른 방식으로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는 방식이다. 그렇다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식을 채택하는 게 맞다. 그것이 또 국민을 위해서 좋다. 그렇게 가면 되는 거죠, 제가. 두 분 견해 전망이 좀 다르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군요. 네네. 네.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대책이 한참 시끄러웠던 때 한때 역전이 되기도 야당과의 지지율이 역전이 되기도 했었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신데요. 코로나19 영향으로 봐야 할까요? 대체적인 해석은 그렇기는 한데 두 분 또 다른 의견도 있으실 것 문재인 같아서요.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49%로 나왔어요. 7주 만에 골든 크로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세 가지가 원인인데요. 예. 앞에 두 개는 본질이 아니라 보는데 첫째는 이게 코로나, 물론 원인을 줬어요. 왜냐하면 이게 국난이 심할수록 아무래도 이게 현 지지층의 지지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이제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지지율이 올라간 거 이것도 이게 부인할 수 없고 첫째 이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민주당의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 있잖아요. 네. 이것도 이게 약간 영향을 줬을 거예요. 아무리 관심이 없어도
그래도 이게 약간의 영향 줬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고요. 근데 저는 본질적인 이유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그게 뭐냐? 한마디로 이게 그 통합당 지금 국민의힘 있잖아요. 네. 야당이 이게 너무 못해서 야당 지지율이 반사적 이익에 불과했던 거죠. 아. 야당이 잘해가지고 지지율이 역전됐다면 네. 다시 이렇게 벌어지겠습니까? 두 자리로? 그게 아니고 이 야당은 가만히 전략. 근데 가만히 있는데 여당이 자살 걸려가지고 지지율이 역전되니까 뭐 잘한 게 하나도 없는데 이런 게 반사적 이익은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여당이 조금만 정신 차려 제대로 하면 금방 다시 역전됩니다. 따라서 저는 지금 이게 그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다시 올라가는 거는 결국에 야당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니까 지금 야당은요 오히려 이게 광화문 세력 뭐 극우다 하면서 선을 긋잖아요. 그리고 이 중도로 나가야 된다 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중도에서 얻는 표보다 오히려 이게 그 정통 그 우파 있잖아요. 네. 광화문 세력 여기서 이게 일어나가는 표가 지금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뭐 생각은 비슷한데 안에 내용은 잠깐 좀 다른 느낌이 예.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여전히 탄핵 이후에 형성된 유권자 지형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언제 흔들리냐면은 그 탄핵 이후에 소위 민주당으로 지지를 옮겼던 분들 같은 경우가 민주당이 잘못하게 되면 유보로 빠져요. 네. 빠졌다가 다시 지지로 돌아오는 이게 반복적으로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소위 국민의힘 당으로 못 가는 거예요. 그럼 이 국민의힘으로 당으로 갈 수 있게 만드는 게 핵심적인 거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탄핵의 강을 건너겠다, 개혁 보수의 길을 걷겠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렇다면 핵심은 뭐겠습니까? 소위 광화문 집회를 하신 분들과의 결별을 통해서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만한 어떤 합리적 보수의 길을 걷겠다라고 하는 모습들을 일관되게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네. 이 지지층들이 이동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것들이 지금 안 된다라고 하는 측면이에요.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국민의힘의 야당의 큰 문제이다. 아니, 왜냐하면 민주당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잘한 게 많지 않아요. 잘한 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라고 하는 격차가 벌써 벌어지게 되는 건 적어도 이 유권자 지형을 바꿀 만한 힘들을 야당이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거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와 경제 위기라고 하는 위급 상황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정부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는 생각들이 꽤 있는 것 같고요. 또 네. 그렇다면 출렁이겠지만 이 지지율은 계속 갈 거다. 대신 아마 내년 4월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재보궐선거? 네. 아마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 같고요. 그 전까지 만약에 여전히 지금의 국민의힘 당이 혁신을 하지 못한다면 제가 볼 때는 그때도 제가 볼 때 별로 기회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네. 자, 이 의석수가 민주당의 독이 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는데 이제 강훈식 전 대변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SNS에 글을 올렸는데 과연 다수 국민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일까 번뇌했던 시간이 적지 않았다라고 밝혔고 우리 주장이 곧 유권자 전체의 뜻이라고 예단하고 싸운 날도 많았다라면서 뭔가 반성의 글을 올렸거든요. 저는 이제 강훈식 전 대변인의 자아 반성 있잖아요. 예. 정말 이게 100% 동감합니다. 예. 의석은 이게 180석 압도적 우위지만 네. 그러게 투표율로 보세요. 투표를 보면 이게 큰 차이가 안 나요. 10%가 채 차이 안 나는 득표율은 네. 그 점을 이게 명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지금 현 정권의 행정부 그리고 사실상 이제 그 사법부도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상당히 진보가 많이 장악했죠. 대법원도. 그다음에 헌재 이런 식으로 거의 완전히 그 상권 분립이 위협될 정도로 상당히 절대 권력이 완성됐는데 이런 경우에 과연 이게 도움이 되겠는가? 제가 역대 모든 선거를 쭉 역사를 한번 분석해 보면요, 딱 하나의 진리가 있더라고요. 네. 뭐냐면 이게 그 국민들은 오만한 권력은 반드시 심판합니다. 그리고 이게 겸손한 권력을 지지하는 거예요. 네. 따라서 저는 강훈식 대변인의 비판처럼 오히려 이게 너무 거여 180석이 오만해지면 독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래서 이제 그 금태섭, 조응천, 그다음에 김혜영 최고위원 있잖아요. 이런 이제 분들의 쓴소리 귀담아 들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게요. 이 쓴소리를 할 수 있는 목소리가 좀 있어야 될 텐데요. 저도 뭐 100% 말씀에 예. 동의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180석을 왜 줬는가 되돌아봐야 된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코로나19 그다음에 그것에 따른 경제 위기의 극복에 총력을 기울여라. 그래서 압도적인 힘을 준 거죠. 그렇다면 거기에 압도적인 능력과 힘을 발휘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다 아시겠지만 소위 부동산 정책 문제나 그것과 관련된 소위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의 태도와 자세를 보면
독주 오만이라는 모습들을 많이 보였죠. 그리고 국민이 네. 좋아할 턱이 없죠. 일하라는 걸 하지 않고 다른 것만 하고 있으니 거기서 좋아할 리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 그런 측면에서 부산의 김혜영이 아니라 광주의 김혜영, 대전의 김혜영, 또 서울의 박용진이 아니라 광주의 박용진, 그다음에 뭐 대전의 박용진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민주당이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들이 융합되는 게 최고위원회 회의여야 돼요. 근데 그렇지 못했던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좀 그런 네. 측면에서 소위 우리가 민주당이 과거에 열린 우리당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된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소위 2003년 이라크 파병을 하면서 핵심 지지층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죠. 네. 그 이후에 4대 개혁 입법, 그 이후에 종부세를 하면서 지지율이 완전 폭락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땐 지금도 유사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가 지금 약간 턴한 느낌이 들긴 해요. 네. 한 번 한 길을 또 가는 건 정당이 해야 될 몫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네. 측면에서 강훈식 의원과 같은 어떤 자기 반성을 통해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어떤 그런 정당의 모습들을 보여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들은 신임 당대표인 이낙연 당대표가 충분히 들어서 반영하고 당 정책과 실행에 그것을 꼭 녹여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자, 또 다른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검찰 인사입니다. 법무부가 27일 단행한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보좌해온 이들이 뭐 소위 요직에 앉았다 이런 네. 평가들이 나오고 있죠. 반면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들이라고 하는 인사들은 좌천성 인사 결과를 손에 쥐었습니다. 이번 인사 일단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한 분씩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서 변호사님. 제가 이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예를 들어 언론에 비춰보면 어떤 기자들이 승진을 많이 해야 됩니까? 결국이 그 권력의 비리를 투철한 기자 등수를 파헤치면서 특종도 많이 하고 단독도 많이 하고 물론이죠. 이런 게 기자들이 잘 나가야죠. 그럼 이게 검찰의 사명이 뭐예요? 그 악을 권력 비리 척결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그 악과 싸우면서 권력 비리 척결하는 이런 검사들이 잘 나가야지. 그냥 이게 잡범들만 뭐 공판 유지하고 경찰의 수사인 거 그냥 기소하는 이런 게 검사가 잘 나가는 게 맞는가? 네. 이런 게 근본적인 제가 의문을 하나 제기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형사부라든지 공판부를 우대한다 칩시다. 그럼 이게 묵묵하게 열심히 일하는 검사들을 우대해야지 왜 형사나 공판부 중에도 권력의 애완견들만 승진시키냔 말이에요. 예를 들어 이게 뭐 대통령 영부인을 찬양하고 말도 안 되는 게 박원순 시장 2차 모욕 이런 분들이 영전하고 이런 게 맞습니까? 저는 묵묵하게 일하는 분들을 해야지 왜 권력에 얼쩡거리는 이런 얘기 검사들을 승진하냔 말이에요. 저는 이번에 추미애 장관의 인사는요. 한마디로 이게 코드 인사고 윤석열 사단 죽이기 이런 학살 인사이기 때문에 절대 이게 저는 동의할 수 없는 거예요. 네. 권력의 애완견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상당히 강한 표현을 해주셨는데 뭐 서 변호사님 개인 의견이시니까 의견. 뭐 네, 토론 네. 과정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말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예, 근데 기자 말씀하셔서 맞는 말씀이신데요. 그러니까 정의롭게 취재를 해야 되는 거죠. 정의롭게 취재하는 분이 당연히 승진을 해야 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꽤 많으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저는 검찰 개혁의 당위에도 불구하고 좀 국민 눈높이에는 맞지 않는 인사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 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장관과 이성윤 서울지검장 측근 전면 배치 잘 모르겠어요.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 왜냐하면 뭐 이게 인사 재청권자의 문제니까 이거 저희가 왈가왈부할 수는 없지만 뭐냐면 추미애 장관이 검언유착의 문제를 제기했어요. 의혹이지만 그건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지만요. 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이제 한동훈 검사장이 중요한 어떤 하나의 대상으로 지목이 됐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수사심의위에서 수사 기소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끝내 이성윤 서울지검장이 기소 못했어요. 네. 그다음 그 과정에서 몸싸움 논란이었던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승진을 했어요. 전 다른 걸 다 떠나서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되면 인사 재청권자가 인사한 내용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전 뭐냐면 검찰 개혁의 목표 달성도 중요하지만 도달하는 과정도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래에 성을 쌓을 수는 없잖아요. 전 적어도 단단하게 흙을 메꾸고 땅을 파는 과정들을 통해서 올라가야지 권력이 바뀌더라도 그게 무너지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그런 측면에서 너무 조급한 것 같아요. 천천히 가도 된다고 저는 봐요. 국민들이 느끼는 만큼 검찰 개혁하면 검찰이 돌아갈래야 돌아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내가 저거보다 너무 빨리 간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인사는 제가 볼 때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 간단하게 하나만 좀 질문을 드릴게요.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본인 이름을 빼달라고 다시 한번 요청을 했어요. 사실 야권 후보 가운데서는 그동안 1위를 기록을 했었는데 뭐 대권 행보가 좀 가능성이 낮아졌다 이런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한마디로 이게 윤석열 총장은요 검찰주의자입니다. 검찰주의자, 정치인이 아니에요. 정치는 정치인이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총장이 자기 이름 빼준 거는 아주 이게 잘한 거고요. 네. 저는 야권의 대안이 될 수가 없다. 윤석열 총장은 검찰로서만 제대로 역할하고 그리고 이게 사라지면 된다. 이래 봅니다. 네. 이게 뭐 저도 마찬가지인데 야당이 바라는 건데요. 그냥 살아있는 권력을 원칙대로 수사한 검찰총장으로 남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년 7월 이후에 본인이 알아서 결정하시면 될 문제예요. 왜 그걸 미리 저희까지 임기는 지키게 만들고요. 임기 이후에 본인이 정책 결정을 하면 되는 거죠. 이제 그냥 놔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김종욱 교수, 서정욱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경제월드 이슈엔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